적용 사례 및 연구 16장을 맡게 됐고요. 사실은 내용이 좀 많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나를 깊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한 논문 리뷰, 그러니까 간단한 논문 요약 이런 식으로 좀뭐 전반적인 개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걸 준 것 같은데 특히 부호화 있잖아요. 상태를 좀 근사하는 거를 파라미터로 근사하는 방법에 대한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와 실제 우리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어느 정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챕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장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사진을 녹화하길 좋아하는데 여행 가서 바닷가, 일본 바닷가 시조카 찍은 사진이고요. 저 바닷가 인형, 사진을 좋아하시는 저 지난번에도 그 뭐죠? 바다에 제가 거북이 있는 걸 찾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바닷가, 제가 바다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근데 수평이 약간 안 맞아서 사실 저 엄청 불편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 트라이포드 인형 올려놓은 트라이포드 있잖아요. 저거 그 프로 아니 프로 아닌데 어쨌든 그거에 스피어 맞추다 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거. 어쨌든 스피어 굉장히 불편한데 어쨌든 이 사진은 캠이 켜져 있습니다. 어, 이게 나름대로 감성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항상 바탕에 잘 보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네.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이번 개념에는 전체표에서 조금 거의 안 끝나겠지라고 지나쳤던 부분들에 좀 중요하게 많이 나와서 그 부분만 잠깐 리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주사위 던지기 알고리즘입니다. 롤아웃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후에 사용될 여러 가지 방법에서 이게 중요하게 쓰여가지고 하는 건데 대략적으로 얘기해 보자면은 현재 상태에서 기회 상태들을 대충 시뮬레이션 결과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 현재 내가 주어진 현재 처한 바둑 상태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에 가치 추정을 하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상태에 대한 뭐 근사를 해서 가치 함수를 구하거나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아직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경우의 수도 막 20개 되고 그 다음에 20개, 20개 그럼 20의 제곱 그런 식으로 계속 뻗어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한 단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단계만 선택하고 그중에 가장 좋아하는 걸 취하고 한 단계 선택하고 취하고 한 단계 선택하고 취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결론까지 끝까지 운영을 해보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아주 제한된 방법으로 아주 빠르게 결과까지만 뽑아본 다음에 그래서 그냥 특정 상태에 대한 기대값을 아주 근사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치 함수도 아니고 여기서 얻은 결과들은 실제로 가치 함수나 그런데 반영하지 않고 저장하지 않고 바로 삭제. 그래서 그냥 현재 상태가 어떤지 대충 시뮬레이션을 띵띵띵띵 한번 해보고 결과값을 이거 가치를 근사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정책인 건가요? 정책의 일부로 사용돼요. 요즘 일부 사용되는데 이거는 그 자체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후의 것들과 한마디로 대충 말하자면 현재 상태의 가치를 매우 빠르게 시뮬레이션해서 결과값을 얻어내는 거예요. 아주 보통은 한 가지만 고려하고 그중에 한 가지, 그중에 한 가지, 한 가지 이쪽에 상태 이후의 상태들을 어떤 규칙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는 알고리즘에 다르긴 하지만은 이후의 상태들을 빠르게 알고리즘에서 최종 상태까지 도달해서 근사값을 내는 걸 주사위가 던지기 알고리즘 이후의 자체가 납니다. 어떻게 뭘 고르고 하는지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몬테카를로 스트리트 탐색, MTTS라고 많이 나옵니다. 근데 책이 약간 이런 약자를 좀 남발하는 느낌이 있긴 한데, 뭐, 어쨌든 MCTS로 많이 나오니까, MCTS가 이번 챕터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니까, MCTS의 몬테카를로 MC, 그리고 TS 트리 탐색, 리서치에서 MCTS라는 걸 알면 되고, 약간 제 느낌상으로 네네. 어떤 분야들 네네. 그러니까 책이 뭐 어떤 스타일인지 상관없이 네네. 어느 이상 수준으로 가면은 약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이번 챕터에 맞죠. 아주 핵심적인 가 등장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몬테카를로는 알겠는데 트리 서치는 뭐냐? 우리가 뭐 데이터 구조에서 뭐 트리 구조가 있듯이 이것도 비슷한 건데 중요한 건 현재 상태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의 가치 평가 함수 같은 Q나 V 같은 함수들 있잖아요. 가치를 추정하는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 상태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전체 가능한 상태들을 취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는데 얘는 특히 현재 취한 상태와 현재 내가 위치한 상태와 관련된 것들의 가치를 탐색하는데 좀 현재 집중하고 있는 함수예요.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는 이게 현재 상태 레이저 포인트를 꺼낼게요. 보이시나요? 네, 그죠?
이 현재 상태라고 해보면은 현재 상태 중에 가능한 여러 가지 분기점 중에서 좀 가치가 높다고 이것도 어떻게 그걸 가치 선택하냐도 이유에 나옵니다. 가치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그 다음 브랜치를 탐색을 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브랜치 또 높아 보이는 거 탐색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분화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확장을 나가는 거에서 그 중에서 제일 기대값이 높아 보이는 것 또는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의해 그 중에 우리 현대 3대 관련해 몇 가지 후보군을 계속 뽑아내고 가장 높아 보이는 것 한 개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 한 개에 이게 아직 최종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1단계까지 내다보고 그 다음 단계 굉장히 유망한 것 중에 하나를 세 번째 단계까지 내다보는 거고 근데 바둑 같은 경우에는 이 100단, 200단까지 내다봤는데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기하급수적? 네, 뭐 기하적으로 늘어나는데 지정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 상태까지만 좋아 보이는 것까지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전에 설명했던 주사위 던지기 알고리즘, 그러니까 롤아웃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부터 아주 빠른 근사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얘의 대략적 가치를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에서 얻은 결과들과 얘가 거친 브랜치들, 가지들의 이 결과들을 다 피드백해서 갱신을 합니다. 가치를. 네, 그렇죠. 그래서 얘의 가치 이런 식으로 좀 몇몇 현재 상태에 관련해서 이렇게 보이는 가치들을 반영을 합니다. 여기서 이거는 그 전체적인 가치 함수를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삭제돼요. 이번 편이 지나고 나서는. 그렇지만은 얘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노드들의 대략적인 가치를 평가를 하고 그 알고리즘에 따라 그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는 그런 탐색 방법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방법을 취하면은 이 외의 브랜치들은 삭제를 해요. 일반적으로 내가 실제로 이동을 했더니 상대도 반응을 해서 내가 이 상태에 내가 예상했던 상태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이전에 상관없는 공기들은 전부 삭제하고 여기서 또 다시 탐색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 플레이를 훑어가면서 네. 그럼 온라인 러닝 어려울려나? 온라인 러닝이요. 아니요 온라인 러닝에서 이거를 하는 게 다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선택하는 게.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활용을 해요. 온라인에 특화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온라인에 특화돼 있는 게 그러니까 이 밑에 것들은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의 값들은 여기서 주어지죠. 현재 상태. 그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자식 노드들은 다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렇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앱판마다 국내 앱은 나온 스탠지 딸 있잖아요. 막 먼 미래에 쭉 내려보고 그걸 매 순간마다 온라인 변화가 생길 때마다 그걸 매번 시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탐사가 아니에요. 폴 설치가 아니라 이 유럽 특정 알고리즘에 따라 선별된 몇 가지 노드들을 기준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끝까지 종단 상태까지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걸 추려낸다 해도. 그 중에서 유력한 몇 가지들 롤아웃을 해서 이 가치들을 다 갱신시키는 거예요. 요거의 가치, 여기서 최종으로 롤아웃한 가치에서 그걸 갱신을 해서 수들을 내가 할 만한 행동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건 오히려 그러니까 혼자서 이 데이터 갱신하고 학습할 때 사용은 안 되고 온라인 실전에서 이걸 사용하는 경우가 오히려 있어요. 온라인에 굉장히 특화되고 실제로 알파고 이세돌과 했던 알파고도 이 몬테칼로 트리 서치를 MGTS를 사용했어요. 네, 현장에서 사용했고요. 저 네네. 저만 그런 걸 수 있는데, 네네. 약간 어려운 수학 문제 푼다던가 아니면 약간 네네. 생각 깊게 해야 될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나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좀 뿌리다가 네네. 그 중에서 이걸 것 같은데라고 해서 그쪽을 계속 파는 거 같고, 그렇죠. 약간 다 네. 나올 것 같은데 하면 더 파고. 그렇죠. 저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 어쨌든 그래요. 인간의 어떤 특정 사고 구조와 유사한 모습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가능한 경우들을 확장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곳에 집중을 하고 네, 이게 롤아웃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걸 어떤 우선순위를 선택하냐? 얘는 왜 선택 안 했냐? 롤아웃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거냐? 그것들은 알고리즘과는 다릅니다. 어떤 노드를 우선적으로 노드라고 우리가 잎사귀 잎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어떤 노드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확장할 것인가는 알고리즘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이러한 구조로 현재 상태에 집중한 한계한 거를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몬테카를로나 여기 나온 결과가 종단까지는 아니지만은 이 주사위 던지기 통해 종단과 유사한 결과를 얻고 이걸 쭉쭉쭉 백프로파게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몬테카를로고 트리처럼 구조로 탐색하기 때문에 트리 탐색이고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MGTS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온 것은 TD 가문입니다. TD 백해먼이라는 게임을 들어보긴 했는데 저도 룰을 알아본 건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룰 설명해 볼게요. 백개먼이라는 게임은 윷놀이랑 비슷한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윷 대신 뭐예요? 윷이 없으니까 주사위 두 개를 던집니다.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데 백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흑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래서 여기 중앙에는 이게 중앙 검정선이 빠라고 보는데 약간 무덤 같은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지 않은 말들은 전부 여기에 놓여져 있게 돼요. 그래서 흑은 예를 들어 백은 예를 들어 여기서 시작하고 흑은 예를 들어 여기서 시작해요. 그래서 백은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도달해야 완주하는 거고 흑은 거꾸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끝까지 도달해야 완주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윷놀이랑 상당히 비슷해요. 어떻게 이동을 하냐? 주사위 두 개를 던져 일단 랜덤성이 있죠. 어떻게 뭐가 나올지 모르긴 하지만 확률 분포가 있죠.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주사위 예를 들어 1하고 5가 나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말 한 개를 1 플러스 5에서 6칸까지 한 번에 이동시킬 수 있고 아니면은 말 한 개는 한 칸, 말 또 다른 말을 두 칸 이런 식으로 분할시켜도 할 수 있어요. 단 5를 막 쪼개지 못해요. 주사위 한 개의 눈을 쪼개지 못해요. 그래서 주사위 중에 합을 이용해서 한 개를 움직이거나 두 개를 각각 쪼개서 움직이거나 주사위 두 개를 넣어서 그런 식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윷놀이 같은 게 뭡니까? 남의 말을 딸 수 있죠. 내가 이동하려는 목적지에 상대방 말이 있으면 그걸 제거합니다. 그거 가지고 무덤으로 돌아가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상대방의 말이 도착하는 칸에 두 개 이상 있다면 이걸 스택드라고 하는 쌓여있는 상태니까 되는데 말을 따지 못해요. 그래서 내 말은 거기로 그냥 모여 이동을 불가능해요. 상대방 말이 두 개 이상 쌓여 있으면은 상대방 말은 쌓일 수 없고 심지어 내가 거기 이동 자체를 못해요.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흑과 백 각각 15개의 말을 갖고 총 30개의 말을 갖고 시작하는데 자신의 말 15개를 먼저 완주시키면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상태 공간의 크기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 상태 공간이 몇 개냐라고 하면은 여기 이 설명이 안 됐거든요. 뾰족뾰족한 데가 하나의 칸이에요. 왜 뾰족뾰족하게 만든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많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넘어가는 칸이에요. 얘가 칸이 뾰족뾰족한 삼각형이면 그래서 말들이 머물 수 있는 일반 지점은 뾰족한 지점은 총 24개예요. 24개고 말들이 시작하는 곳, 이제 무덤이 빵 한 개 그리고 완주한 말들이 모이는 장소 물론 여기 불판 없겠지만 밖으로 나가겠죠 완주하면 한 개, 총 26개 각각의 말들이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럼 대충 계산하면은 돌트랙에서 30개고 뭐 각각 머물 수 있는 상태가 25개이므로 전체 스태트의 개수는 약 대충 로그로 대충 계산해봤는데 3 곱하기 10의 42승계 정도로 엄청 방대해요. 가능한 경우의 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매 단계마다 전이 가능한 분기의 수는 약 400까지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말 한 개를 두고 현재 상태에서 주사를 불러 이동하고 모모하고 상대방도 이동하고 내가 선택을 하면은 약 400까지 규모의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이동 가능한 수는 20까지예요. 평균적으로. 그 상대방도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도 20까지 정도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20 곱하기 20에서 약 평균적으로 400까지의 분화가 일어나요. 매 상태마다. 그러니까 내가 중수 앞을 내다보려면 몇 가지 중수를 고려해야 되냐면 400의 제곱을 고려해야 되고 세수 앞을 내다보려면 400의 3승을 내다봐야 돼요. 사실상 이거는 많이 힘들죠. 전탐색을 하기는 말 불가능하죠. 이는 택했다는 이는 물리적으로 구현한 가능한 컴퓨터 메모리의 원소 개수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종류의 수가 있다. 전탐색이나 기존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분이 많이 테사우로 교수님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계속 IBM의 제럴드 테사우로드는 이 프로그램 이 과목 백데몬을 하기 위해 전용으로 만든 TD 가몬이라는 TD 가몬을 TD 람다 방식으로 기반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발을 하였냐? 현재 상태 S에 대한 근사적 가치 추정값 V 헤드 아니 그럼 V라 부를게요. V를 사용했고 기준 W가 이 현재 군사적 가치 추정값 근사해주는 파라미터예요. 파라미터 W 그렇죠?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분사를 하였고 승리하는 경우는 1 그리고 승리하지 않는 모든 상태에 대한 리턴은 0이라고 해서 좀 단순화시켰어요. 신기하네. 이렇게 그냥 나이브하게 설정을 해도 된다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은 이렇게 진짜 헬스 같은 경우도 평균 100수, 200수 정도 가는데 그 전까지는 다 0이고 이각되면 1, 지면 비기면 0,
지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최종으로 이렇게 구성을 딱 던지고 이외에는 아무 구성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눈 가리고 컴컴한 어둠 속에 들어온 다음에 게임을 하래요. 근데 뭐막 했더니 뭐 알려주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 시간 지나니까 너 성공했어.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뭘 한 거지? 너 왜 한 시간 동안 하고 하잖아. 너 실패했어. 왜지?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컴퓨터는 물론 컴퓨터는 그러니까 좀 끝날 때까지 아무런 단서를 주지 않아서 100만 번 하니까. 네, 100만 번, 1000만 번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감을 찾는다. 이런 게 좀 굉장히 신기해요. 네,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이거 설명하는 그 약간 이런 비유를 듣더라고요. 매우 가혹한 수준입니다. 뭐냐면은 너가 1학기 동안 숙제를 한 100번 정도 제출을 하는데 채점을 안 해줘요. 채점 안 해주고 최종 3점만 주는 거예요. 너 이만. 그리고 심지어 그 점수도 아니에요. 어디 패스 앤 페일. 너 패스. 근데 왜요? 어떤 숙제 잘했어요? 안 알려줘요. 이번 숙제 점수 보면 안 알려줘요. 평균이 뭐야? 안 알려줘요. 그 뭐지? 패스 앤 페일만 알려주는데 그것만 갖고 한 학기 전체 각각의 시험에 대한 것들을 정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알려주면 뭔가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그렇죠. 그렇죠.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말해서 약간 바운스를 기본적인 취지와도 안 맞는다고는 하지만 네네. 약간 뭐지? 마일스톤을 만들어주면은 그렇죠. 그렇죠. 되게 인간의 개입이 조금씩 들어가면 아주 그래서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옵니다. 일단. 예, 정말로 그런 휴리스틱한 방법들이 좀 휴리스틱 뭐라 그러죠? 사람의 약간 직관에 의존한 그런 구성체계적 설계도 나오고 아니면 지도학습 인간이 과거에 그래서 알파고도 초기에는 지도학습을 사용했어요. 인간의 기보를 기보 한 400만 개 정도의 기보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감을 잡은 다음에 테스트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와 그렇게 하는 경우를 비교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그리고 라고 실제로 그렇게 시도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TV 나오는 그래서 이 교수가 이 테사우로라는 사람이 이후에 계속 등장하는데 굉장히 유명했던 이유는 그걸 과감하게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끝나는 거 끝나는 경우는 1, 그 외에는 0을 줬다는 거에서 굉장히 좀 도전적이고 대만 이 백대만에 대한 기본적인 룰도 알려주지 않고 이거를 시도를 했는데 알려주지 이거 설명 아직 안 했죠. 근데 이걸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좀 무정하다 싶은 정도의 리턴을 설정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하냐? 가차함수 V는 3층의 AN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층 신경만이죠. 그래서 등급 개수는 198개 입력이고 출력은 1개의 출력입니다. 마찬가지로 V는 현재 상태에 대한 출력을 상태 가치를 출력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되냐면 입력이 198개 이유는 얘는 어떻게 부었는지 굉장히 흥미로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총 24개의 칸이 있고 그리고 붉은 말들이 가는 칸 1개 그리고 완전 말을 위한 총 26개 그 상태가 그 칸이 있잖아요. 각각의 말에 대해서. 근데 얘는 어떻게 그거를 이 TD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설계를 했냐면 여기 나오고 19% 포인트 설계를 했냐면 총 각각의 말들의 아니죠. 각각의 자리들, 각각의 칸에 대하여 총 4개의 순서상으로 구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 칸에 대해 4개의 4차원, 4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벡터로 구월을 했어요. 그 칸에 대해 4개, 4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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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칸 이렇게 구월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구체적으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시도했던 2024, 2048 게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 돌이 있으면 1, 없으면 0. 첫 번째 벡터의 성분은 돌이 있으면 극한의 돌이 있으면 1, 없으면 0을 부여했고 두 번째 원소는 돌이 2개 이상 있으면 1, 2개 미만이면 0.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남이 갔을 때 그걸 까먹을 수 있는 상황이 언제예요? 1개일 때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2개 이상부터는 진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돌에 있다 없다가 보다 정말 중요한 요소다. 2개 이상 있으면 1을 주고 그래서 2개 미만이면 0을 주고 별도로 부과시켰어요. 돌이 있다 없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북한에 있는 돌의 개수와 그렇지 검은 돌인가 흰색 돌인가만 표해주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나름대로 의미를 설계를 한 거예요. 저 돌이 있으면 1, 없으면 0. 이게 진짜 훈수 이걸 설계를 한 거예요. 돌이 2개 이상 있으면 1, 2개 미만이면 0. 그리고 돌이 정확히 3개면 1, 정확히 그리고 이외의 경우는 0. 굉장히 좀 특이한 부활이고 네 번째 분도 같은 경우는 3개를 초과한 돌들을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돌이 4개 있으면 네 번째 자리는 1, 5개 있으면 2, 6개 있으면
3 그런 식으로 준 거예요. 세 개를 초과한 논리. 근데 2의 경우는 전부 0. 그렇죠. 그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 칸에 총 4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4개의 필드를 갖고 있는, 정수값을 갖고 있는 걸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총 능력이 198개나 198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 각 자리에 대해 그러니까 참고로 흰돌과 검은돌은 같은 자리에 공유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애초에 남이 있으면은 걔를 먹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좀 들어갈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한 자리에 두 가지 게 동시에 들어갈 수 없어서 자리당 그 흰과 흰색인지 검은 것인지 알려주는 논리값 두 가지 경우에 쓰죠. 곱하기 24개의 자리 곱하기 네 자리의 순서상 하면은 이게 196개 나오고요. 그리고 아, 바와 그리고 끝난 거 다는 거 그리고 풀려는 다 끝난 말들 곱하기 흰 검의 객각의 개수 더하기 현재 턴이 누구의 턴인지 흰색 턴인지 검은 턴인지 각각 이진포로 나타내서 192 더하기 4 더하기 2 총 198개 입력이 여기 들어갑니다. 굉장히 인간이 백대문이라는 게임의 특징들을 인지하고 얘가 중요한 특징들을 알 수 있도록 사실 인간이 선별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게임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다. 아니에요. 백개문 같은 경우에는 백개문 TD 가문 같은 경우는 이 알고리즘 이름이 TD 가문인데 TD 가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각각의 자리들의 부호화를 일일이 해줬어요. 그렇죠? 일일이 해줘서 총 198개 인형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히든 레이어가 한 층 있고 출력 레이어가 하나 있어요. 오, 레이어 한 층이에요? 그죠? 외관층이에요. 외관층인데 근데 유닛은 좀 많긴 한데 이 법칙이 방어에 버전에 딱 아닙니다. 40에서 40개인 경우도 80개 있는데 저도 그냥 엄청 작네. 그쵸 저도 카이도 치다가하면 느긋한 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TD 에러 그러니까 V의 변환 통과에 준비했는데 결론적으로 최종 출력값은 이길 확률이에요. 현재 상태를 입력하면 현재 상태에서 이길 확률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상태 가치 함수를 주죠. 그렇죠. 정확하게 상태 가치 함수를 V가 V햇을 추정하는 건데 V햇은 상태 가치 S를 주면은 이게 이기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0하고 1 사이에 어떤 기대값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 뭐 이거 갱신하는 방법, 가중치를 갱신하는 방법은 여기 다음의 이득, 실제 이득 더하기 그 다음 상태에 대한 가치 추정함도 빼기 현재 상태 가치 추정 일반적인 TV 람다 방법이죠. 이게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지. V를 이렇게 만든 게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맞죠? 그렇죠, 그렇죠. V를 만든 거고, 저 W를 갱신을 하는 것도 그렇죠. 이거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기보다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그렇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 거고요. 그럼 Z라는 별도의 값을 넣었는데, 일종의 기울기? 기울기 같은 거를 좀 표기한 거예요. 기울기, 아니, 근데 이거는 그거 아닌가요? 그거는 TD 람다. CD 네. 네. TD 람다예요. 그럼 람다 값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는 거의 0에 가까운 값이긴 한데 TD 람다이기 때문에 여기 람다 더하기 연대 기울기 값을 여기 곱해서 좀 더 TD 람다의 알고리즘을 썼습니다. TD 이게 람다가 0이면은 그죠? 완전한 그 중경수 방법이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람다 값이 들어가는 람다가 이 0이 아니기 때문에 TD 람다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갱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TD 가면은 학습 과정을 어떻게 학습을 했냐? 게임에 대한 아무런 사전 정보, 선수들의 기고 그런 거 전혀 없지. 두 개의 TD 강원이 서로 서로 두게 됐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이 W, 이 가중치가 파라미터가 완전히 랜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끝나지 않았어요. 거의 초반 경우에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수백에서 수천 정도의 그 턴이 소모됐대요. 완전히 런던을 투자에 오지도 하니까 서로 먹고 먹히고 막 계속 가고 해서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TD 가문이 서로 높대요. 그러나 초기에는 수백의 수천 수가 소요됐으나 수십판의 경험이 있는 이유는 성능이 급격하게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약 30만 번의 훈련 이후는 TD 가문 0.6 초기 버전, 이 버전이 있어요. 0.은 당시 최고 성능 100개만 프로그램, 100개만 프로그램, 이건 컴퓨터죠. 프로그램의 수준에 도달했고, 이후에 계속해서 자가수익, 셀프리 계속 나옵니다. 자가수익이 좀 핵심인데, 자가수익을 통해서 학습 방법을 통해서 역량을, 이것은 그래서 아무리 정보를 주지 않아도, 자가수익을 통해서만으로도, 당시 사람이 좀 직접 손을 많이 먹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설계한 건데, 직접 설계한 건데, 그런 것만큼 조작된 거라서, 자가수익의 역량이 있다. 아무리 해준 정보 없어도 잘 될 수 있다. 보여줬고요. 그럼 계속 인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버전이 있는데 버전마다 비교에 어떻게 개선이 되는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적어놨고요. TD 감원 0.0 초기 버전 같은 경우에 히든 유닛 여기가 이 히든 유닛 개수가 40개고요. 게임 상대는 다른 TD 감원 그 100개만 프로그램 상대를 했을 때 결과는 무슨 거였어요? 92년이네.
그래서 이거 결과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백점원 같은 경우에는 이기면 플러스 1, 지면 마이너스 1, 무승부는 0점을 주는 시스템이고요. 이거 저 백점원 잘 몰라서 무승부가 어떻게 하면 나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에 점수랑 비교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떻게 그냥 무승부라고 써 있어서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기면 1, 지면 마이너스 1, 그리고 이고 그리고 상대 그 선수 이거는 토너먼트 룰인데 상대 선수가 2배를 제한할 수 있어요. 점수 2배. 이기면 2, 지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일종의 좀 리스킹을 할 수 있어요. 단 리스킹을 거절하면 그냥 1점을 까이게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뭔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종의 약간 그 약간 약간 일종의 이게 100개만이 좀잘 배팅이 모르겠는데 예, 배팅이 무서워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하는 것도 있대요. 어쨌든 그래서 T 가문 1.0 같은 거는 로버틱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 마그리 선수예요. 프로 선수, 백대먼 프로 선수인데 얘들을 상대로 했을 때 페널티 80개고 이 사람 게임 상대했을 때 인간을 상대로 51번 했을 때 플러스 13점 냈어요. 이거 13번밖에 못 이긴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기면 플러스 1, 지면 마이너스 1 경기에서 0이면 평균인 거고 플러스 14인 거더 잘한 거예요. 네. 플러스 더 잘한 거예요. 플러스 51대 고 마이너스 50 최소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0이면 평타를 친 건데 14인 이거보다 잘했단 거예요. 백겜에 대한 몇 가지 특징들을 추가해서 여기 정확히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최근에 정확히 공부는 안돼 있어요. 백겜에 대한 좀 특징적인 것들 좀 사전적으로 좀 기입을 했대요. TD 가문 1.0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TD 가문 2.0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그랜드 마스터들과 상대를 했을 때 38경기를 해서 플러스 7점. 한 이게 모수를 봐야 돼요. 모수가 좀 성리 내려간 거긴 한데 모수가 좀 추가돼. 모수가 좀 줄어들어서 나쁘지 않고 상당히 잘했고 그래서 좀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상대 자신이 스스로가 TD 가문에게 그러니까 상대가 좀 예측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은 현재 상태에 대한 전투 탐색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선택적 이중 탐색이라는 걸 했대요. 뭐냐면 상대가 둘 유력한 수 정도를 추리는 알고리즘을 추가했대요. 그래서 상대가 통계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상대가 둘 유력할 수 내에서 5개 정도를 추리고 이를 집중적으로 이 경우에서 탐색해서 좀 성능을 높였고요. 약간의 모델링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모델링,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봤을 때. 개념, 그건 또 아닌 거고. 상대의 수를 예측하는 거죠. 그쵸. 그러네요. 상대수에 대한 모델을 한 거겠네요. 그렇죠. 그 모델, 그거죠. 상대에 대한 모델을 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TD 가문 2.1 같은 경우에는, 키넬의 유니패스 일어났고, 로버티를 상대로 거의 비등해요. 이 사람이 좀 많이 잘하나 봐요. 이 사람이. 연구 개발에 좀 관여를 많이 했을 걸로 나와. 세돌 같은. 그런 거 봐요. 이게 또 알파고는 좀 다른 유럽 챔피언을 했을 때는 유럽 챔피언 다 발리는데 이래서 있는 거니까 확실히 프로들 간에도 실력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연구 개발에 좀 관여를 많이 했나 봐요. 도움도 많이 하고 어쨌든 로버트 한 사람한테 대국을 했을 때 거의 비슷했어요. 40판에서 마이너스 1.0이면 평균인 건데 2.0과 유사하고 인간 그랜드마스 상대를 비슷한 게임 할수 있는 성능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TD 가면 3.0 이게 최종판인데 카제로스를 상대로 20경기에서 플러스 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50경기에서 플러스 13인데 20경기에서 플러스 9.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색해봤는데 구글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좀 옛날 사람인가 봐요. 그 영어로도 초보 안 나오고 카제로스니까 무슨 로스트가 그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러니까 유사한 거 있으면 검색 안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원래 잘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영어로 쳐도 잠깐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래서 얘는 기본상으로 선택적 3중을 썼답니다. 이중을 더해서 네다섯 개 쓰니까 더해서 추가적으로 가점과 결정 시간 탐색 MTT에서 유사하게 탐색을 했대요. 좀 유효한 수들만 좀 간추려서 탐색을 하는 것들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궤적 표현 추출. 내가 과거에 있었던 학습 데이터들을 기반 중에서 이 특정 궤적을 추출해서 거기에서 이게 일종의 비동작술의 일종인데 그걸 상에서도 이것도 이렇게 저자가 다 감색 간략하게 다 정말 같은 게좀 제시해 준 건데 어쨌든 좀 더 보강할 비동작과 MCTS 같은 몇몇 가지 샘플링을 해서 몇 가지 좀 추려서 미래를 좀 내다보는 것을 추가해서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냈다. 네, TD가 3.1 이게 최종 버전인데 어 여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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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간단한 프리뷰를 하자면 뭔 내용이냐? 그러니까
방학습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게임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예시를 지금 탐방하고 있고 지금 백개먼이라는 일종의 그 백개먼이라는 게임을 푸는 게임 알고리즘인 TD 가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TD 가몬 3.1 같은 경우에는 사람 간 사람 간의 게임하는 사람의 게임 방식 자체를 변화시켰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인간 플레이어 선수들끼리 백게임을 했을 때 보이는 움직임과 전혀 다른 모습을 TD가몬이 보여줬어요. 얘가 게임하는 것 때문에 인간이 쓰지 않던 거랑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고는 굉장히 비슷한데 이 트리가몬은 사람에 대한 사전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고 오직 자가 셀프 플레이 기본 사전 정보 없이 학습했기 때문에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결과적으로 사람과 보다 우수한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게 승리 압도적이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사위 분위기이기 때문에 운빨의 요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되기 힘들어요. 바둑은 근데 좀 압도적입니다. 왜냐면 운빨의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간에 사람 간의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존의 그 관습적인 움직임에 대한 재고가 많이 이루어져서 사람들 간의 특정 상황에서 인간도들의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걸 바꿔서 사람들이 이걸 좀 수들에 대한 개선이 많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100개만 토너먼트에서 사람 선수들의 실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IBM 연구실을 수업해서 좀 굉장히 좀 선임 연구자인가 봐요. IBM 관련된 연구에서 계속 이 사람이 이름이 계속 등장하더라고요. 이후에도 좀 등장해요. 다른 연구에도. 어쨌든 굉장히 이게 프로파운드하고 굉장히 선구자적인데 일단 의의가 나올 텐데 어떤 이 사람이 굉장히 선구자적인 역할을 많이 했는데 또한 TD 가문 같은 경우에는 학습에 사용한 방법에 착안한 ANN 기반 TD 가문 학습에 사용한 방법에 착안해서 ANN 기반을 해서 이전에는 근사적으로 할 때 다른 방법들이 있었는데 TD 가문 ANN을 기반해서 가치 함수를 근사하는 거에서 매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 방법을 사용한 젤리시, 스노이 등등의 100개만 알고리즘이 중국에서 짭하고 그쵸. 짭하고 한국 무슨 바람돌? 그쵸. 바람돌 같은 경우 생겼고 이것도 이제 인간 소속이더라고요. 이철 씨가 바람돌 돌바람 아니에요? 돌바람 아니야. 바람돌 돌바람. 돌바람 그죠 그죠. 돌바람 한 분이 개발하셨대요. 진짜요? 한 분이 어쨌든 그 이세돌이랑 하더라고요. 돌바람 이세돌이 이기더라고요. 물론 이세돌이 이긴 판도 있지만 그렇게 본 것처럼 파생 버전도 이렇게 다른 연구들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리고 사무엘의 직업 프로그램. 이거는 좀 동시 좀 별도로 이루어진 건데, 이거는 조금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인간의 지도학습이 들어가게 됐고, 인간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보상함, 그러니까 승패만 알려준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마일스톤 같이 이것저것 좀 꼽아주기도 했고,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연구를 보여주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IBM사의 아르철 사무엘 같은 경우는 체커, 체커 아시죠? 뭐, 아시나요? 그 체스판을 바탕에 하는데, 그러니까 대각선 격자로 날들을 놔서, 쫄병 아시죠? 체스의 폰. 폰이 먹는 것만큼 이동도 다 대각선으로 한 칸씩 하고, 폰이 먹을 때도 폰처럼 다 움직여요. 그래서 끝까지 가면 그리고 상대방 끝에 두 사람 다시 백으로 대각선을 움직일 수 있는 룰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 체스에 비해 간단하고 경우의 수가 적어요. 움직이는 경우의 수고 비교적 말들 중에 하나예요. 체스는 막 말도 있고 나이트도 있고 폰도 있고 비숍도 있고 그런데 체스는 그냥 다 말이에요. 폰같이 움직이는 분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학습 자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연구를 작술했다고 합니다. 체커에 대해서. 어쨌든 이 사무엘 등의 그 IBM 체커 프로그램이 사용한 방법들 등을 열거해보자면 첫 번째는 암기학습입니다. 로드 러닝이라고 해서 말들의 위치를 보강된 가치, 일종의 뭐 얘들이 추정한 가치인데 보강된 가치와 함께 다 저장해놔요. 이후 트리 탐색 시에 이 값들을 재활용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니죠. MCTS 같은 경우는 한번 그 트리들을 전부 삭제합니다. 얘들을 이번 판 지나가면은 내가 상관없는 브랜치는 전부 삭제하고 현재 결정을 내리는 데만 좀 집중을 하는 편인데 얘는 그렇지 않고 암기학습은 내가 이전에 줬던 수들을 전부 이 선택들과 이 위치를 그 위치에 추정 가치와 보관 가치와 함께 전부 다 저장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에 트윗하면 즉시 과거에 내가 이 비슷한 상황을 처했었는데 그때 이 상태 가치는 요구했어.
이때 이 상태의 가치는 이거였어. 이런 식으로 과거의 저장된 값들을 저장해서 불러오기 때문에 이 방법은 초반과 중반에 매우 강력합니다. 여러분 초반 같은 경우는 텍스트 같은 경우도 오프닝이 정형화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프렌치 디펜스, 뭐 잉글리시 디펜스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뭐뭐 오프닝, 뭐뭐 오프닝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반에 뭐예요? 이 저장했던 값들이 겹치는 게 많기 때문에 매우 정확도가 높아요. 그냥 초반에 강해요. 또 중반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정반하는 패턴이 있어요. 텍스 같은 경우는 엔드게임이라는 엔드게임 부분 별도로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초반과 중반에 강합니다. 단 중반 같은 경우는 매우 경우의 수가 다양하고 이 저장했던 것들을 내가 마주치게 되고 정확한 것도 다 보장되기 힘든가 봐요. 그래서 초반과 중반에 비교적 강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또 방법을 썼는데 일반화에 의한 학습, learning by generalization이라 해서 일종의 트리 탐색을 사용했습니다. 시간차 학습의 개념을 여기서 약간 엿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배워왔던 정석적인 강학습이 아니고 좀 곁다리적인 거? 그냥 이것저것 좀 쌈뽕하는 느낌이 강해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이거저거 왔다 갔다 해서 과도기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간차 학습의 개념을 엿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얘는 이득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차 학습 같은 경우는 이득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갱신하는 그 방향이 뭡니까? 현재 가치와 그리고 다음 턴의 가치 빼기 현재 추정 가치의 차가 바로 갱신이었어요. 이거. 네. 이게 이 가중치의 방향이었잖아요. 현재 이득, 현재 이득, 현재 부담 더하기 미래의 추정 빼기 현재의 추정. 그래서 이거였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시간차의 개념을 약간 유사하게 했는데 그럼 가치를 뭘로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정도 같은 경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그러니까 이 HCD 과목만 봐도 이기면 1, 지면 0 이런 식으로 정말 직관적으로 했는데 얘는 태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정말 그럴싸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럴싸하고 어떻게 설정했냐면 태커말 이득이라는 보상을 설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에 비해서 내가 상대방이 딴 말 vs 내가 딴 말의 차를 이득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커말을 많이 따면 좀 유리하겠지. 예를 들어 내가 상대 말을 내겠다는 건 상대가 내 말을 한댔다면 내가 상대방 슈퍼 말을 세개 넣었다는 상태니까 우리가 짠 말을 딴 개수가 좀 더 많은 실도 내가 유리한 게 아닐까. 실험적으로 상대방을 듣다면 돼. 이 체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차이를 키우는 걸로 이득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체커말 이득이라는 좀 간접적인 직접적이지 않은 것들 보상으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약간 그 역전극을 만드는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게 불리하지 않아요? 그쵸. 이런 거, 이런 테스트 같은 경우도 점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폰에 1점, 나이트 3점, 5점, 그런 식으로 해서 유를 따지게 하는데, 테스트 알고리즘 만들 때, 단순히 기본의 가치만을 추정하고 구상을 해버리면, 뭐, 이쪽 뱀픽 같은 경우는 희생을 통한 승리. 사실은 체스는 본질적으로 말을 따는 게임이 아니죠.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체크메이트를 해야 이기는 게임인데, 말 따는 것을 하면 직접적인 보상이 아니지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로 위한 전략 같은 경우는 힘들죠. 갬빗 같은 경우도, 실행 같은 경우는 힘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과도기적인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걸 설정을 했고, 체커 말수가 유리할 때는 좀 이것도 임의적으로 지정을 해준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체커 말이 유리할 때 더 많은 상태일 때는 교환. 그러니까 내가 한 개 따먹고 상대 한 개 따먹는 교환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했어요. 사실 체스할 때도 뭐 이런 수상 전략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내가 말수가 많을 때는 동등한 교환을 하면 유리해져.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내가 폰이 7개고 상대가 폰이 5개라 해봐요. 상대 한 개 지우면은 상대 연계 4개, 2개가 나니까 내가 유리한 상이니까 내가 체커말 이득이 더 유리할 때는 교환을 유리하게 내가 불리할 때는 오히려 보상을 교환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 사무엘 연구팀은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어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대입을 한 거예요. 이 학습과정을. 이렇게 해서 이걸 일반화의 학습이라고 이름을 좀 추상적으로 붙였는데 이 방법은 중반에 강했다고 합니다. 초반과 중반에는 불리하지만은 그러니까 일단 추상적인 학습 목표를 제시한 거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네, 한계가 좀 명확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직접적인 이런 좀 정형화된 그리고 나름대로 수렴성이 보장된 방법은 아니라 굉장히 모호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계가 구체적 어떤 방법이 쓰는 나오진 않아요. 이거 기반한 걸 썼다고 하는데 한계는 실제 가치와 설정된 가치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물 한 잔 마실게요. 한계로는 실제 가치와 설정 가치의 괴리인데 이전에 TD 100개, T 100개 뭐냐? TD 가몬입니다. TD 100개이 아니라 TD 가몬은 이전에 설명했던
승리 시에 보상을 주는 명확한 보상을 주겠어요. 승리 시 1, 나머지 상태는 전부 0 그러겠는데 그러나 사무엘의 체크 프로그램은 말을 단순에 연관된 보상을 줌으로써 유리한 상황을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은 승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은 보상을 설계를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게 또뭐 보상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5차 보정을 위해 할인 종단에 대한 고정된 가치 부여, 인터스테 고정 가치 부여 등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형화된 뭐 C 람다라든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분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전통적인, 그러니까 기존에 이어진 연구에서 이어졌던 그런 방법들에서 탈피한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 아예 아이디어를 얻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기존에 이걸 보정할 5차 보정을 위한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치 함수가 유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학습이 역량이 좀 좋아지고 성장이 있었던 했지만은 좀 학습을 계속할수록 학습의 성능이 증가폭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최종적 성능은 일반적인 플레이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일반인, 우리가 잘하는 수준에 도달했지만은 프로 상대로는 그냥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전의 방법에 대한 한계들을 임의적인 보상책을 설정한 것이 어떤 좀 정당하게 잘하지 못하면 불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좀 여러 가지 휴리스틱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물론 이 접근법이 잘못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또 재밌었는데 아이템의 왓슨 이거 미국의 TV 퀴즈쇼 제오파디 제오파디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지만 이 퀴즈쇼에 등장해서 문제를 푸는 프로그램인 아이템의 왓슨이라 이후 왓슨이라 부르겠습니다. 왓슨이라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어, 참가자가 3명 있어요. 참가자가 3명 있고 이게 문제판이에요. 문제판이고 각각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텔레비전 쇼에 대한 문제 5개, rules, 이게 어떤 법? 못 가르는가? 그리고 5개, nations,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뭐 문제 5개, 휴먼, 인간에 대한 문제 5개. 그러니까 그러게요. 네? 설명드릴게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핵심이에요. 드디어예요. 그래서 각 문제에 대한 점수가 있고 아마 뭐 상금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여기죠? 진짜 중요. 아마 그 푼 문제는 초록색이 되나 봐요. 문제는 초록색이 되고 그래서 이게 문제 퀴즈가 이렇게 상등으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한 3명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상대를 골라요. 저는 예를 들어 이거 고를래요라고 하면은 이 문제를 먼저 맞추면은 고른 사람이 여기 적힌 상금을 먹어요. 못 맞추면 다음 사람들이 넘어가요. 못 맞추면 이 상금만큼 점수가 까이고 다음 사람이 넘어가요. 그래서 400이면 맞추면 400이면 이러면 마이너스 400인 거예요. 맞추면 1600이지만 이러면 마이너스 1600인 거예요. 어쨌든 다음 사람이 넘어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돌아가면서 맞출 타일을 지정해요. 그래야 타일을 지정한다. 물론 좀 비싼 걸수록 어렵지 않을까요? 정확히 수정이에요. 근데 DD는 뭐냐 알려드릴게요. DD는 한국에 안 써있죠. 자, 왓슨에게 퀴즈쇼에서 위해서는 인간의 언어로 된 문제, 그 문제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예를 들어 닥터 스스라는 책 아시나요? 그 책을 작가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 예전 문제 중 하나인데 작가는 누굽니까? 이런 문제가 글로 나오면은 인간의 언어로 된 문제를 푸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오늘 이번 건 강학습이고 자연어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은 대차주고 이거 외에도 게임 내 의사결정 알고리즘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게임 의미에 있어서. 이 인간의 언어로 된 퀴즈 맞춘 능력은 배제하겠다고 책에 써있고 이 문제 설정은 뭘 고를지 얼마를 베팅할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짰는데 게임 내 의사결정 알고리즘과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본 책에서 책에서는 그러니까 상금 베팅 뭔지 설명할게요. 문제 선택 등 강학습적 의사결정 알고리즘에 대해서 주로 다루겠습니다. 데오패디 같은 경우는 기본적 진행 방식은 3명의 참가자가 유결 5행으로 잘못 썼네. 5행, 어, 6행 5열로 구성된 30개의 퀴즈를 푸는 겁니다. 푸는 거고 각 열마다 카테고리가 있으며 참가자들은 차례에 따라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해당 문제를 풀며 정답을 맞출 시 문제에 적힌 만큼 상금을 얻으며 틀릴 시 그만큼 읽습니다. 근데 일본 문제는 아까 문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DD 12W라고 써있어서 DD 문제입니다. 이 칸은 참가자가 원하는 만큼 최대 자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금만큼의 상금 문제 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뭐 100만 달러가 있으면 100만이 안 되구나. 10,000달러가 있으면 10,000달러까지 걸 수 있어요. 근데 최소 5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걸 수 있어요. 이 걸면은 참가자
걸 수 있어요. 그럼 보통 승패는 이 DG에서 4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현재는 단한 두 뻥튀기가 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2만이나요? 2만 200 걸잖아요. 이기면 2만 200, 지면 0. 몰수 이런 식으로 물론 극단적으로 할 수 있고 좀 이거 좀 위험하다. 난 적당히 만만 걸겠다. 그럼 만만 걸 수 있어. 이기면 만, 지면 0. 지면 마이너스 만. 약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DD가 실제로 이 게임의 메커니즘 DD에 어떻게 고르냐, 어떤 카테고리의 DD를 고르냐, 그런 또 내가 못 맞추면 상대방에 넘어가는데 그렇게 어떻게 되냐를 그 선택한 권력이 이 게임의 생태에 관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강화학습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강화학습이면서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그 막 강한 분야나 약한 분야가 다르잖아. 정확합니다. 그것도 강화학습 중에 백지를 합니다. 사람마다 이게 이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게 그 왓슨이 네. 그 뭐야 라지랭귀지 모델 나오기 전에 있었던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걸 동안에 트윈 됐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왓슨에 대한 조사 열심히 하다가 2007년이었다. 맞아요. 그때 그런 것 통과했다고 같은데. 난리났어요. 쟤는 근데 네. 어떤 메커니즘을 대충 알았을 때 맞아요. 구글 인터넷 검색 그런 거 위주로 하더라고요. 알고리즘을 잘 쓰지 않았어. 그래서 가끔씩 저는 뜬금을 답을 내뱉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맞추는 실력 그렇게 뜨지 않죠. 근데 이 구정 목표는 비비를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한데, 그리고 이거 약간 좀 그렇게 하는데 버저비트 누르는 능력이 일단 프로그램에 너무 중요하게 돼 있어요. 버저비트 빨리 눌러야 되는데 이 약간 인간 방송도를 따라갈 수 있나 싶을 정도 인간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왓슨 같은 경우에는 디디칸을 만났을 때 디디칸을 만났을 때 행동 가치를 통해 내기 금액을 선택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재 상태 이 스테이트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카테고리들 그리고 상급들의 금액들 그리고 이미 완료된 칸들과 미완료된 칸들 뒤에는 어느 난이도에 어느 카테고리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상태들 그리고 참가자들의 상금은 얼만큼인지 잔액은 갖고 있는 상금, 누적 상금은 얼마큼인지 등등이 이 상태에 포함됩니다. 밑에 나오고요. 그죠? 상태 S에는 참가자들의 현 점수, 남은 지지 문제의 개수, 남은 상금들의 총 상금, 남은 선택지물 답변의 양 등을 전부 이 상태에 포함되고 있고, 배팅 금액을 얼마큼을 했을 때에 이 행동 가치, 얼마큼 나에게 유지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행동 가치 Q를 익숙한 방법이죠. Q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팅이 사실은 행동인 거예요. 액션이 되는 거예요. 얼마큼 배팅할지가. 그래서 이거에 Q를 설정을 했고요. 디디칸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이 행동 가치는 디디칸 선택 이후의 상태들, 그 상태에 맞춰주고 틀렸고 일단 다른 상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에 따른 상태들의 가치 V 그리고 또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한 W를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한 이 V 룰을 통해 이후의 상태들의 가치를 또한 추정을 합니다. 약간 그 액션을 하는 게 네. 액션의 뭐 이제 DD를 누르지 않고 뭐 전제 상황에서 네네. 어느 칸을 누를 것이냐에다가 DD 칸을 누른다면 얼마를 배팅할 것인가 두 개로 파라미터라이징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디디칸 한정된 거예요. 일단. 네. 왜냐면 배시라는 거는 디디칸에서만 배팅할 수 있어요. 나머지 칸 배팅 못해요. 그래서 얘는 다 디디칸의 전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엄청 다양한 게 그 융합된 것 같아요. 지금 퀴즈가. 근데 얘는 디디칸이랑 두 번째로 문제 선택 전략인데 여기는 디디칸 얘기 한정돼 있어요. 디디칸 배팅이 거기서 모듈화를 하는 느낌이네요. 그쵸. 모듈을 좀 많이 좁은 것 같아요. 나중에 뭐 통계 자료 쓰기도 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DD 문제가 카테고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는 디스커버리 딸린 DD고 이 DD 같은 경우에는 휴먼의 주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 내 신뢰도, 그러니까 카테고리에 따라 얘가 맞출 수 있는 가능성도 따로 없습니다. 왜냐면 DD가 어느 카테고리에 따라 이것도 고려해서 그래서 왓슨은 TD 가문에 사용된 방식, 즉 자칭 AN과 TD 람다를 통해서 이 VW를 통해 학습을 시켰대요. 동일한 방법으로. 그리고 상태 S는 제가 설명했죠. 상태 S는 뭐가 들어있고. 그래서 왓슨은 가자가 아니라 자가입니다. 자, 자가 수행 학습을 하지 않고 셀프 학습을 하지 않고 인간 참가자의 모델을 설계해요. 예를 들어 평균적인 경감 맞추는 능력, 평균적인 배팅 현황 그런 걸 잘 세심히 설계해서 인상들을 학습해야 돼요. 근데 왜 똑같은 왓슨 모델을 만들어서 왓슨끼리 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결과를 해본 결과 왓슨과 왓슨을 붙였을 때 지새끼리 잘 성능이 되는데 실제 인간 참가자들의
사실 인간이 배팅하는 결국은 얘가 상대하는 게 사람인데 사람의 것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해당되는 전략이랑 그냥 다가학습을 통해서 전략이랑 상당히 다르고 차이가 있고 인간 상대로의 배팅을 인간 상대로 하는 것을 훈련시킨 얘가 인간 상대로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자가학습을 수행하지 않고 그렇죠. 모델을 따로 펴게 됐죠. 제 생각에는 네네. 인간이 참가자가 여러 명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 그쵸. 인간은 우리 휴먼 에러가 누적되면 그쵸. 그리고 달라질 수 인간이 행동하는 양상 자체가 아예 TV가 뭐 왔으니 하는 게 전부 다 맞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인간 생각의 문제를 설계했다고 합니다. 자가학습. 저기 교육하니까 그런데 네네. 수행평가의 주장 어떤 부분이 맞아요? 이제 나중에 어떤 이제 태스크를 사회에 나가서 이제 어떻게 수행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 수행하는 그 태스크 그 자체 또는 그거랑 비슷한 거를 이제 수행하게 시킴으로써 평가를 하겠다라는 게 오, 수행평가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러니까 뭘 수행시키면 수행하는지 모르는 정말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사회에 하게 될 나가서 뭔가를 이제 역할을 할 그거에 대한 수행을 해서 직접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게 수행평가예요. 나머지는 다 감정평가.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인간 참가자 모델이 약간 수행평가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냥 시험 아니면 다 수행인 줄 알아. 어쨌든 그래서 얘는 자가학습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글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하면 잘못 만든 표 어쨌든 약간 교양 수업 들으면 PPT를 교재 대신으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데 훈련 결과 제가 멘트를 암기를 하기 귀찮아서 자, 훈련 결과 테사우루스는 행동 가치를 극대화하는 근데 이 훈련을 시켰더니 행동 가치를 극대화 그러니까 맥스를 쫓는 행동은 놀랄 만큼 이게 되게 표현이 놀랄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최대가 가치를 최대화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길이 만나면 전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놀랄 만큼 위험하다는 결과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약간 인위적으로 이렇게 잘 설계해서 못하냐면 과하게 큰 돈을 과하게 큰 돈을 들이게 걸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건 뭐냐면 처음에 퀴즈를 다 푼 다음에 성공 다 누적시켜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뒤집어 올라서 뻥튀기를 시키는 건데 이게 행동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은 매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그 이들의 분포가 이렇게 정규분포이 보이죠. 나는 분포를 띈것 같은데 그 평균에서 특정 표준 편차 밖에 있는 아웃라이어들은 선택할 수 없도록 그 선택지를 제고했대요. 그런 식으로 극단적 선택하는 거를 좀 막았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거 아니 왜 인간이 개입하는데? 맞죠. 자신 있으니까 싹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고려해야 돼요. 이 강학습 모델은 이 왓슨의 문제를 맞추는 능력이 불완전하다는 가정을 연구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무리 강학습 배팅을 다 해도 문제를 다 맞추는 능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실 문제 맞는 게 절반 이상이면 그냥 다 풀고 디디고 그쵸. 그렇죠. 근데 아마 DB에 저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최대 이득을 얻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최종 승자가 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쵸. 그런 거 있잖아요. 올림픽 세계 신기록 잘 안 나온다는 말 있잖아요. 왜 올림픽은 1등을 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그래서 육상성 선수들에는 그런 데서 자주 나오고 세계 신기록 올림픽에서 잘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달리기 같은 거는 유행 페이스도 저도 잘 모르겠고 기사 같은 거 읽으면 페이스도 세계 신기록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오히려 세계 신기록이 그 피겨스케이팅이나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좀 상대적인 막 역선수 뭐 그런 상황보다는 그러지 않은 종목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막 출장 던지기 다른 선수가 없는 그런 경우에 자주 나온다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상대에게 이기는 게 중요하지 큰 폭으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나중에 알파고가 설명하겠지만은 알파고도 이게요 알파고도 많은 집을 상대로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알파고도 예를 들어 상대가 10집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 집을 줄이는데 상대가 전복될 확률이 줄여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얘가 알파고의 보상을 내가 갖고 있는 상대방이 딴 돌의 수나 내가 갖고 있는 집의 수라고 바둑을 보상을 설계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알파고는 이겼으면 1, 지면 마이너스 1을 줬기 때문에 얘가 게임을 할 때 내가 큰 폭으로 못하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이길 수 있는 가지의 수를 줄이는 경우의 수를 줄이는 굳히는 식으로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세돌하고 알파고 경기하는 걸 굉장히 유쾌하게 봤었는데 그런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저는 진짜 그 정도는 잘 안 되고 그냥 봐도 일단 근데 일단 정도 그래서
붙이는 방법을 많이 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부상을 승과 패에만 벌었기 때문에 그 어떤 폭을 이기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붙이기 때문에 이세돌한테 한판 졌다고 보시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그냥 우리 진짜 훌륭한 수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평소에 잘 안 두더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이터 안 없어졌어. 아니, 상태 공간에서 벗어나는 거 아닐까요? 그걸 버그를 일으킨 거죠. 왜냐면 이제 질환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뭐 이것도 전문가마다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저는 잘그 한 판에 잘 모르겠네요. 그 어쨌든 그 리스크를 푼 거는 대구에 들어가면 콘텐츠를. 그래서 왓슨 같은 경우에는 다가학습이 아닌 인간 모듈을 학습한 이유는 다가학습 때 만난 상태 공간과 인간과의 할 때 만난 상태 공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까 설명한 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이고 뼈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백대문처럼 모든 방법 공개된 게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각 게임마다 타일마다 그러니까 완전 공개 게임 뭐 게임으로 아시는 분 알겠지만 완전 공개 게임은 체스, 바둑 같은 경우는 상대와 내 사이에 숨김패라는 게 없어요. 포커 같은 경우에는 나만 볼 수 있는 패, 상대만 알고 있는 패가 있잖아요. 근데 바둑은 뭐요? 아니, 물론 상대가 내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 정말 숨겨진 요소가 없잖아요. 물론 랜덤표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근데 제오프레디 같은 퀴즈쇼는 공개되지 않는 거. 또 상대방이 어떻게 알고 있는 배팅 성향, 미정인 게임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만 미정이 공개되지 않는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불확정적이고, 백개면 많이 다릅니다. 백개면 과 정보가 공개된 게임이 아닙니다. 퀴즈 같은 거. 그래서 각 참가자들이 문제 카테고리별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카테고리별로 승률이 어떻게 되는지는 맞선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훈련 과정에서 이전의 제오프레디 참가자들의 통계를 이용하여 학습에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복합적인 거예요. 복합적인 모델이에요. 이러한 통계를 사용하여 결과의 DT 내기에서 승률이 원래는 61%였지만은 67%로 한 6%포인트 정도 향상했다가 통계를 사용했을게요. 떠오르는 게 하스스톤 세계 챔피언이 네네. 승률이 60%대라고. 저 운빨이 이게 이제 있으니까. 실력이 이제 운빨이 더 중요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승률이 30%대에서 60%까지 왔다 갔다 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운의 요소가 고려됐는데도 이 정도 증가했다는 건 상당히 또 큰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니, 여기는 담지 않았지만은 막탑 100, 탑 10 플레이어별 통계를 또 별도로 추출해서 상대가 누군지에 따라 또 다르게 연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방법들을 조합했을 때 왓스 성능을 훌륭했습니다. 실제로 제어프레디 이거는 뭐 실제 방법 아니고 그러니까 이벤트성 경기를 한번 열렸었는데 역대 최다 우승자 1위, 2위야 그 제어파들이 최강하는 또 고수들인 거죠. 그래서 제어파디 역대 우승자 2명과 경기에서 왓스는 승리했어요. 최종적으로 승리했고 물론 한 번의 테스트이긴 하지만은 문제 푸는 거는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왓슨이 할줄 알아요? 왓슨이 자체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알고리즘이 있어요. 서치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LLM이 근데 약간 반칙 아니. 약간 저는 네. 그 알파고 나온 다음 네. 그래서 완전 학생이었으니까 지금 학생이긴 하지만 네네. 그때 알파고가 끝나고 네네. 나왔던 얘기가 이제 스타를 도전한다. 아 맞아요. 알파스타도 알파 스타를 도전하는데 그래갖고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컴퓨터가 판단하는 건 그렇다 치고 네. 판단은 뭐 이제 뭐 우리가 누구 있었는데 결국에 그러니까요. 진짜 이제 뭐 한 타락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할 때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컨트롤을 기기가 어떻게 하도록 할 것인가. 너무 바로바로 가능하게 하면은 그 빌트인으로 만들어 판단 따로 하는 AI 만들고 그걸 컨트롤하는 어떤 그런 그 시스템 만들면은 너무 사기 아니냐. 진짜 그 비단 있었어요. 알파스타.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인 것 같은 게 왓슨이 네네. 문제 자체를 너무 잘 맞춰버리면 당연히 이긴 거잖아요. 네, 그쵸, 그쵸. 만약에 왓슨이 사람보다 문제를 못 맞추면 아무리 전략을 짜도 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근데 오히려 인간적인 이때는 LLM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아서 이게 그렇죠. 제 생각은 그래서 최근 문제풀이 능력에서는 크게 언급을 안 해요. 오직 DD에서의 의사결정 능력과 퀴즈 타입을 설정하는 그런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학습적인 측면에서 사용을 했다. 그리고 문제풀이에서 좀 언급을 별도, 그러니까 이게 의도대로 아예 안 하더라고. 만약에 GPT가 있는 시대였으면 이걸 하는 약간 저는 해도 이길 수 있는 예. 거의 어떻게 보면 그럴 수 네, 인지님. 방금 얘기했으니까 알파스타 있잖아요. 네. 이거 컴퓨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로봇팔만. 그래야 그거 재밌다. 그렇게 한대요. 어느 사람 아, 윙 컴퓨터 종류가 있어요.
19년도 때 3연패 하고 실패했다고. 실패하고 아, 그냥 그 뭐지? 그러니까 구글이 인간이 몰랐던 성실한 빌드나 균형을 보여주길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주덕을 정교한 정글 추격자. 더더욱 정교한 정글. 그러니까 특정 유닛의 컨트롤, 인간이 할 수 없는 극한의 컨트롤을 이용해서 좀 진짜 신기하게 플레이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냥 한 캐릭터를 완전 살려서 그러니까 하는 식으로 해서 인간이면 진짜 안 이상한 플레이 있잖아요. 못하는 거.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이거에 주는 사실 이 책에서는 강학습 용에서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 두 번째로는 인간을 퀴즈쇼라는 나름대로 지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거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을 대중적으로도 큰 시사를 줬던 것 같아요. 시사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여담이긴 한데 뭔가 네. 이런 식으로 강화학습을 적용하려는 필드를 선택한 기준이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좀 더 현실적으로 나아갈 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테커 뭐 이런 거였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게임이라는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불확실한 상태에 놓였을 때 사람이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게 게임인데 그걸 아주 단순한 게 이제 그런 체커나 체스 이런 거고 이제 조금 더 복잡하면 바둑이 되고 좀 더 복잡하면은 아예 실시간으로 이 그 전략이 돌아가야 되는 스타 같은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스타를 고른 것 같기도 하고 퀴즈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전략이 들어가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 원하는 거는 진짜 회사의 CEO를 대체하고 아니면 대통령을 대체하고 이런 걸 꿈꾸고 있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 대한 기대를 네. 이제 만들어갖고 그거에 대한 어떤 특정한 그거는 그런 방향이 최종 목적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둑이 또 약간 세계 축소판이다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약간 자의식과잉. 네, 바둑에서 세상을 배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접근하고 거기도 굉장한 세상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전략이라는 측면 그렇죠. 뭐 회사를 운영하거나 뭐 이런 것도 다 전략. 그래서 이 책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이 세상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 축소판이 게임이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왜냐면 게임은 비디오나 점수라는 나에게 출력이 있고 내가 한 입력이 그에 따른 환경이 또 작용하고 그래서 그런 부호화된 세상이 그쵸 그런 부분에서 약간 큰 문제를 풀기 위한 도움적 그런 느낌으로 지나갈 시간을 만약에 지나면 전쟁을 잘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건 좀 무서운 거지. 요거 왓슨 현황 요즘 이제 뭐 하고 어스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의료로 네. 의료 아, 네, IBM 사이트 들어가니까 아직 처방 안 있더라고. 처방 막 병명 찾고 이런 거. 어쨌든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네, 할루시네이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네. 서치 기반일 버스. 그냥 엄청나게 많은 그걸 저장을 하고 얘를 그냥 서칭 찾는 느낌. 생성이 아니에요. 인터넷 연결 이런 거안 돼. 아, 진짜. 진짜. 중간에 RA지. 크겠네요. G도 아니고. 이제 신기하네. 그래서 다음 주제로 우리가 이제 잘 많이 들어봤던 구글 딥마인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비디오 게임, 좀 정확히 말해서 아타리 게임을 대상으로 49개 아타리 게임을 대상으로 구글 딥마인드에서 그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플레이하게 해봤고요. 비디오 링크를 한번 보시죠. 비디오 링크도 긴 비디오. 네. 긴 비디오 링크. 긴 비디오 링크는 설명. 네. 그거 보셨어요? 네, 인공 뇌가 플레이하 뭔가 스몰 플레이어. 네. 그 뇌를 배양해가지고. 그거 좀 공유해 주세요. 이따가. 이따 진짜로. 그거 꽤 옛날이에요, 진짜. 뇌가 콩플레이예요, 결국이. 디마인드가 회사 세상이 따로 미쳤어. 있었대. 회사 따로 있었는데 구글이 인수한 거. 맞아요. 따로 오, 그렇구나. 보시죠. 이거 핑퐁이 아타리 게임 중 하나인. 얘들은 뭘로 돈을 번다고 회사를 차렸어? 저희 이거 공유되나요? 네, 확률이 저안 되고 있는 거. 어, 네, 화면에 안 들어. 어, 줌 들어가지고. 줌 들어가고 어, 화면에 구글 이제 걸려.
하나요? 지금은 그런데 늦죠? 그때는 왜 창업했지? 창업이 맞나? 그냥 영어였던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소리였을 수 뜹니까? 인레인스드 에뮤였던 거 재밌다. 핑퐁 아시죠? 아니, 핑퐁이래. 예, 핀볼. 네, 극딜격이, 스와이프 극딜격이랑 비슷한 건데. 자, 이게 초반, 극초반, 극초반의 모습을 계속 죽죠? 계속 죽어요. 우리 라이프 계속 줄어들죠? 이제 학습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200회 트레이닝. 약간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줘. 아니에요. 저것만. 계속 놓치죠? 그렇죠? 400회. 이 게임에 어느 정도 근간은 파악은 없어. 잘 받아내죠. 아슬아슬하게. 근데 중간에 있는 게 여기 400회고. 얘는 컨트롤이 아주 자유로우니까. 이렇게. 얘가 핵심적인 전략을 서도를 했어요. 저거 안쪽으로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의도적으로 전략이라는 걸 터득하기 시작했어. 이걸 보여주기 시작하고. 근데 저거를 하고 있을 때의 행동은 어떻게 그냥 일부러 떨어지는 거 바로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점수 많이 올라서 고 다시 받아내고. 이게 구멍 옆에 대기하고 있어. 그러네요. 아, 그래서 다시 화학물을 중지하고 다시 화학물에서 뭔가 이거구나. 화면 출력 화면이 모임에 출력되구나. 죽음에 대한 새로운 기준 나왔어요. 어쨌든 이거 괜찮은 무슨 대략적인 흥미를 위해서 그리고 흥미를 위해서 이런 모습을 어떻게 되는지 뭔 얘기냐 지금 보여주려고 했고요. 특히 이번 비디오 구글 딥마인에서 했던 아타리 비디오 게임을 푸는 것은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을 중요했는데 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툴을 이용한 방식 같은 경우는 크기가 매우 작은 무한지파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상태들의 조합과 액션의 조합에 따라 이번 가치가 어떻죠? 같이 툴을 이용한 방식은 아주 작은 크기에서는 가능하고 그럼 뭐 100개만 같이 판이 20파괴만 되는 걸 넘어가도 불가능해요. 툴을 이용한 툴. 그래서 따라서 대부분은 파라미터 기반의 함수 분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개 표현을 빌리자면 방학습이 대부분의 적용 사례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은 방학습 대부분의 사례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은 해결해야 할 특정 문제에 대한 지식과 직관에 따라 사람이 직접 신중하게 가다보면 특정 기파를 사용했던 것에 기인한다. 무슨 말이냐면 백대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태를 각 판에 있는 말의 개수를 딱 입력해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부호화에서 첫 번째 돌이 있는 거 한 칸 그냥 숫자 몇 개인지 입력해주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우리 첫 번째 칸에는 돌이 있냐 없냐 두 번째는 돌이 2개 이상 있냐 3개 있냐 3개를 초과하면 있냐 등으로 의미를 얘가 갈라냈어요. 마치 우리가 인베딩 이용도 될 수 있고 나름대로 필터링하는 튜닝을 마치 우리가 그 딥러닝 비전 같은 경우에 학습을 여러 가지 하면 첫 번째 레이어가 대가 원소화를 시키잖아요. 가로 세로 방향으로 필터링을 다 하잖아요. 경계선을 추려내는 능력이 자동적으로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인간도 나름대로 그냥 상태가 아니라 상태 핵심 요소들을 이 100개만이랑 100개만 채쓰면 채스 받으면 받으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에 대한 상태 공간을 내가 원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예를 들어 이거는 내가 얘가 공이구나. 얘가 벽돌이구나. 얘가 이 움직이는 내가 치는 판이구나. 내가 핵심적인 요소인데 얘가 나름대로 캐치할 수 있었는데 그냥 상태를 비교하는데 그걸 같이 인간이 직접 백대문 같은 게 어떻게 했어요? TD 양문 같은 경우는 직접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제어파일 같은 경우에도 이건 상태는 뭐고 다 일일이 직접 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비디오 출력 그냥 다가주면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인간이 직접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매번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는 어떻게 했냐면 비디오 게임 화면 자체를 그냥 입력을 했어요. 전처리 좀 하긴 화면 자체를 박아놔서 얘가 알아서 할 수 있고 사실 여기서 딥러닝의 영역이죠. 구글 딥마인드는 깊은 다소 딥 멀티레이어 AN 이게 신체 신경 말이죠. 깊은 다소 층위를 통해서 이러한
특정적인 아주 우리가 게임의 특징들을 뽑아내는 요소들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걸 발표했습니다. 문희 교수님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문희 교수님 외에 2013년에 그것을 할 수 있음을 자동화시킬 수 있음을 발표내고 진짜 중요한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어디다가 사람 미국 사람 같은데 약간 잘 모르겠네요. 문희인데 근데 뭐 이게 DQN이라는 기법이 나오는데 DQ는 비디오 게임이 이거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아타리 게임이 총 49종이 있는데 49종의 일부고요. 우리가 했던 아까 그 벽돌 아 여러분 마우스 안 보이시는군요. 벽돌 게임이고 이거는 무슨 보트 타는 것 같고 이거는 뭐 층 오르는 거 아닐까요? 이게 같은 악기 될수 있는데 프라이트만 만드는 게 CNN으로 일단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약간 부호화를 하는 층이 생길 수 있잖아요. 뒷면이면은 부호화를 하는 층이 학습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하면 사실은 저희가 부호화를 뭐 똑같으니까 그런 거겠죠. 네 그러면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맞아요. 진짜 이 49개 내 일관된 구조를 사용했어요. 단 파라미터는 각 게임마다 별도로 초기화시키는데 근데 구조는 똑같아요. 네. 근데 똑같은 용기에 항아리에 뭐 우유를 담냐 포도주를 담냐 이런 차이지 구조는 똑같아요. 구글이 확실히 여기서 핵심을 잡았던 이건 그렇죠. 학습이긴 하지만 여기서 결국 콘볼루전 소스가 왔어요. 이성순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콘볼루전 네트워크를 썼고 여기서는 AN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콘볼루전 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팩맨? 그렇죠, 팩맨. 이제 이거는 가라테? 이거 운전하는 것 같은데 이거 스페이스로 이거 뭐 쫑쫑쫑 사가지고 외계인 싸는 거 어쨌든 49종의 게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빅QN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심층 Q 네트워크, 딥 Q 네트워크라 해서 딥QN 자주 나와주셔야 되는데 뭐 이거 의미는 안다기보다는 그냥 심층 Q 네트워크다. 심층으로 Q 가치 함수를 네트워크를 심층 네트워크에 만든 거다. 그래서 약간 그냥 뭐냐면 구글 딥마인드에서 비디오 게임 푸는데 쓰는 핵심적인 알고리즘을 그냥 통계적으로 통칭을 그냥 딥QN이라 한다라고 알고 넘어가는데 그냥 심층 Q 네트워크다. 알고 하시면 되는데 지금 딥QN이 뭐냐 어떻게 구현했냐 딥QN 같은 경우는 문의드는 있는 그대로 그 영상 출력 그대로 입력해서 해당 문제 특징을 자동으로 얻어내는데 심층 ANN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즉 Q 실제 가치함수 Q를 추정하는 Q의 S,A를 근사하는데 심층 ANN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DQN이라고 불렀습니다. DQ 네트워크. 문의드는 DQN을 이용해서 49가지 아타리 게임을 각각 파란색 각각으로 되어 있고요.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런 상태로 주어진 입력은 오직 비디오 게임의 영상과 최종 결과 점수뿐이었습니다. 이게 추천 결과 아니고 근데 게임마다 실시간 결과가 있는 것도 있어요. 바로 게임이 끝나지 않고 생명이라던가 아니면 막 점수라던가 변수가 변하잖아요. 계속 실질적으로 누적되는 것도 있잖아요. 표정 약간 잘못 썼어요. 게임의 비디오와 점수만 입력을 줬어요. 그 결과 뒷괴는 이용한 프로그램은 49개의 게임 중 아타리 게임 중 상당수에서 인간보다 더 좋은 기등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 일부 게임은 월등한 초월한 성능을 상당히 양호한 성능을 보여줬어요. 좋은 성능을 보여줬어요. 각각의 게임에서는 가공되지 않은 영상 정보에서 각감에 따른 행동 가치를 표현하는 특화된 피드백으로 변환되었습니다. 각각의 게임, 굉장히 비문이 좀 이상하긴 한데 각 게임에 특화된 그런 요소들로 아주 가공되지 않은 영상을 줘도 그거를 특화된 요소로 뽑아냈어요. 게임마다. DQ에는 근사된 가치함수로 수학습을 하였고 또한 경험 재현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경험 재현이 뭔지 설명해 드릴 텐데 경험 재현이라는 방법 또한 사용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대충 개념만 넘어가고 나중에 좀 제대로 설명할 테니까. 아타리 게임의 화면 출력에는 210 곱하기 160 픽셀이 사용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게임의 이 DQN에 사용된 입력은 84 곱하기 80 픽셀로 정교화시켰어요. 이거를 좀 압축시키고 어떻게 해서 이 기본 아타리 게임의 210 곱하기 160 픽셀을 84 곱하기 80 픽셀로 바꿔줬어요. 전처리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입력시켰어요. 그리고 각 픽셀마다 128개의 색을 갖고 있고 두 사이는 1큐, 1큐의 화면이 60번 바뀌는 60프레임이 나오는 그 아타리 게임이에요. 이건 이 시스템의 전체적인 재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의 단일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MDP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MDP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가 모든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핀볼의 동작 못 해요.
이 공이 이쪽 간지 왼쪽 간지 오른쪽 간지 몰라요. 이 카드 하나만으로 이 완벽한 상태를 표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인 것이 필요해요. 이 공이 여기서 딴딴딴딴 연속되는 4프레임을 알려주면 이 공이 있다가 연속 딴딴딴딴 연속된 프레임 4개 입력해주면 나름대로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서 유사하겠지 MCP로 쓸 수 있겠다 싶어서 근데 84 곱하기 84 곱하기 4 연속되는 4개의 프레임까지 넣어줘서 내가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까지 알아줄 수 있어서 4프레임을 추가로 입력했어요. 4개의 프레임을 동시에 입력했어요. 연속되는. 그래서 한번 될것 같아요. 사로. 네요. 나중에 하면 또 오래 걸려요. 네, 이건 모르겠는데 사적으로 저는 84 곱하기 84 네, 근데 이게 네. 그 벽돌 깨기에만 한정된 건 전부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어떤 게 움직이고 있으면 그 전 상황이랑 후 상황 뽑으면 이제 지금 뭐 운동 방향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가속도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가속도를 어떤 추정하는 게임들이 가속도는 그냥 3개 있어요. 우유 추천 이제 물리학 걸어서 그런데 그냥 가속도 프레임 3개 있어야 되죠. 근데 세 개만 있으면 아, 그래서 3개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게임마다 좀 아마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선치 때리는 게임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걸 수도 있고 그쵸,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걸 수도 있는데 똑같은 아마 아타리 게임에 어떤 특징적인 부분 때문에 내 게임인 것 같아요. 실제로 프레임권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프레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예.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거는 그냥 가속도가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뭐 프리셋된 부분이 있고 뭐 어쨌든 4개의 프레임 나중에 또 5개 들려요. 근데 어쨌든 데이터가 네트워크로 입력이 됐다가 딜레이가 프레임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선 딜레이, 후 딜레이가 있는 경우에는 예, 약간 그런 게 좀 중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는 다양한 크기의 필터를 이용한 뭐 이게 9 곱하기 9 필터부터 7 곱하기 7 필터까지 필터가 여러 개고 여러 개가 있어서 이 필터를 이용해서 컨볼루션도 했고 뭐 해서 각층마다 렐루를 사용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총 18개의 소프트맥스의 출력을 뽑아내요. 근데 18개가 어떤 숫자냐? 앞자리 게임기에서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의 개수는 18개입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버튼에 독립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입력도 되고요. 그래서 최종 출력은 18개로 이내 앞자리 게임기에서 네. 그럼 그냥 그 강화수도 아니고 신경만 그죠. 신경망이죠. 신경망을 이제 강화학습에 큐를 뽑는 거에 이용한 거. 그쵸. 예. 아, 그쵸. 액션마다 밸류를 뽑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큐가 있을 것만 알고. 그렇죠. 이게 Q를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아마 요게 그냥 각각의 행동에 따른 가치가 추정이 될 거예요. 아마 그 18개의 행동 각각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행동한다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아트리 게임에서 입력하는 건 모든 거에서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DQN을 이용한 비디오 게임이 가지고 계속 또 얘기를 하자면, DNQ는, DQN입니다. DQN. 잠깐 빠르게 한번 볼게요. 큐엔 저번에 형이 근데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그 뭐 이것도 이해가 돼요. 아이, 어떤 식으로 보는데 이거 저는 이번 챕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바뀌었죠? DQN으로. 자, DQN의 부정 신호는 점수의 부정 신호를 뭘로 했냐? 저 올바른 부정 신호는 정말 중요하다는 걸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봤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점수의 시간 변화를 기본으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프레임에마다 점수가 감소하면 마이너스 1, 증가하면 플러스 1, 증가하는 거 상관없이 점수 올랐네 플러스 1, 감소하면 마이너스 1, 따라하면 0에 붙어졌다고 합니다. 프레임마다. 뭐 직관적이죠? 점수 올라가면 플러스 1, 감소하면 마이너스 1, 변화되는 0을 줬다고 하고요. 3달 입질로는 100만 프레임 동안은 선형적으로 감소하고 후반에 좀 높은 설정했다가 100만 프레임 동안은 계속 3달을 감소하다가 100만 프레임 이후는 아주 낮은 값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고정돼서 3달 입질로는 그렇게 설정이 됐고요. DQ에는 그래서 처음에 저도 해결됐네요. 완성된 프로그램에서 입출론이 존재하냐? 그렇다. 그리고 낮은 값으로 사용을 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얘기긴 한데 DQN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가중치 갱신에 분당수서 형태의 Q학습을 사용했습니다. 그 갱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고요. 뭐 비슷하죠? 다른 점이 Q학습을 썼죠. Q학습에서 맥스를 한번 돌리죠. Q학습이니까. 프론이 맥스를 뽑죠. 이렇게 experience. 그래서 그렇게 해서 Q학습을 사용했고요. 이 외에도 무리는 기본적 Q학습 외에 추가적인 세 가지를 세 가지 어떻게 나옵니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세 가지 항목을 사용했습니다.
각각의 방법이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아까 재현의 경우를 설명했다고 했죠. 이제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QX 외연 사용 방법이 1번은 경험 대연입니다. Experience, Relay, Replay. 각 시간 단계마다 학습자의 경험을 재현 메모에 저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매번 ST, AT, RT 플러스 1, ST 플러스 1을 튜플에 매번 저장합니다. 시간 단계마다. 이거를 각 저장을 쭉 해요. 매번 했던 모든 경험들을. 그리고 추학습을 위해 매번 다음 상태 ST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얘 보통 어떻게 해요? 이거 파란색 갱신할 때 내가 갱신될 다음 상태를 밟을 때마다 리턴 값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얘 현재 상태의 비하스 정책을 택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게 활성 정책이라는 게 활성 정책이 뭐예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이 나의 정책을 평가하는 위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얘는 행동 정책을 학습 정책과 괴리를 시켰어요. 어떻게 되면 내가 ST에서 ST 플러스로 가면 그 학습을 안 해요. 또 언제 하냐면 학습을 그냥 과거에 재현 메모리에 저장되었던 하나의 이박이 추출된 경험 한 개를 학습을 시켜요. 경험. 그러니까 내가 학습을 지금은 당당하지 않아요. 지금 과거의 경치에 따라 마음대로 돌아가다가 과거는 어떻게 했냐면은 행동 정책을 따로 땄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학습은 별도로 그렇다고 얘는 행동은 마음대로 하고 학습을 나중에 그냥 랜덤하게 그리고 파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일종한 상태 공간 있으면 상태 공간에 이어지는 성분 있잖아요. 저 상태 이런 손가락 원칙 썼어요. 자. 아, 이게 상태, 이게 과거 궤적들 있잖아요. 궤적의 한 여기 보면 ST, SAT, R 플러스 ST 플러스를 하나의 상대적이 나타나요. 과거 내가 엄청 긴 궤적에 성분 하나를 학습해요. 성분 하나를 학습하고 현재 내가 다음 스텝을 학습하지 않아요. 다음 스텝을 결국 학습하지 않고 성분 하나, 물론 여러 개를 학습하면서 이렇게 해서 저장한 다음에 나중에 대문을 기억 일부를 랜덤 추출해야 되죠. 이거를 이렇게 다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저장됐던 것 중에 하나를 불러와서 있는 현재 상태와 행동에 상관이 없고 비활성 정책의 일종이고 비활성 정책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상태에 오버피팅 되거나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그렇게 이 서튼 교수님이 비활성 정책을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를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비활성 정책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아까도 기본 비활성 정책을 사용해요. 네. 이런 식으로 오버피팅을 막으려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습관적으로. 네. 그래서 이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더라고요. 과거의 기억에 파편을 다 하니까. 연속된 갱신이 서로 연관되도록 갱신이 지금 바로 다음 연속적인 갱신이 연관성 있는 갱신을 학습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좀 파편화되어 있고 과거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좀 랜덤한 것을 통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갱신의 분산을 감소시키려고 강도를 꾀했다고 합니다. 약간 우려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네. 저번 발표 때 마지막에 보여드린 저그 뒷견이거든요. 그 플레이 버퍼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그냥 행동할 때마다 살스를 그냥 넣다가 그냥 매번 행동할 때마다 아무거나 살스를 꺼내갖고 그냥 그걸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까지 했던 거는 막 이렇게 막 행동을 하면은 지금에 집중을 해갖고 지금 행동을 하면 이런 게 내가 잘못했었구나. 이런 거 괜찮다면서 배우면은 이건 약간 그냥 지금 빼고 지금 아무런 행동하면서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 좋았어. 갱신을 옛날 거 같고요. 랜덤 연속성이 없는. 랜덤이라는 게 되게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는 뭐죠? 비활성 지금. 그건 별점 측의 방법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완전 두 명이 하는 것 같이 해갖고 진짜 막 E랑 파이 따로 해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비활성 정책이 우리가 이것도 비활성. 학습 정도는 괴리되면 돼요. 그건 비할 정책이기. 학습 정책과 행동 정책이 괴리된 상태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속적이지 않은 상태면 전부 비할 정책.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갱신 목표 교정이에요. 아마 이거는 그러니까 로컬 미니멈을 갖추거나 그런 걸 좀 피하기 위해서 진동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갱신 목표를 고정하는 방법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한 바람은 좀 헷갈려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이 이름을 붙이기는 단기적 부트스트랩을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일반적인 갱신 방법이에요. 파라미터 갱신 방법인데 잘 보면 여기서 Q학설을 통해서 이걸 통해 하는데 여기서 감마 Q햇
ST 요가 감마 Q 해시 갱신의 목표예요. 그런데 갱신의 대상은 W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갱신의 목표를 통해 갱신을 대상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진동에 빠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상대를 좀 팔을 좀 올리면은 뭐 다시 감소하고 내리면 감소하고 해서 약간 일종의 진동 상태, 진동과 발산에 갇힐 수 있어서 이게 불리하다고 합니다. 정확히 설명 왜 그런지 정확히 설명 안 하는데 갱신의 목표, 갱신의 목표와 갱신의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갱신의 목표가 갱신 대상이 W에 의존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진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 이렇게 임시만 중구난방 토론 보이는 게 효과가 있던 것도 신기해요. 어떻게 이걸 막기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횟수 C회 동안 WT의 복사본 W를 저장해요. 그래서 W 햇 ST, AT, WT가 아닌 W를 근사한 Q 햇을 근사한 Q 틸다를 만들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 WT 실시간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C회 동안은 과거의 복사본 W로 고정된 채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거 야 매번 바꾸지 마. 뭐해? 이번 10회 동안은 과거의 더블을 갖고 해. 그렇게 바뀌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회 동안은 여기 보세요. 요걸로 바뀌었어요. Q 틸다로. Q 더블 T가 아니고 그냥 W로 해서 10회 동안 개인기는 안 지킨다. 그러면 이 효과가 있었대요. 뭐 신기하네. 이거 뭐 임의적인 거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갱신하고 되면서 진동과 발산을 줄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방법 1, 2번을 1번과 2번을 각각 사용한 것은 사용하지 않을 것 때보다 성능이 좋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성능이 더 극적으로 매우 극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또한 단일층의 AN과 다층의 AN을 사용한 것을 비교했을 때 다층의 AN이 지금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어쨌든 실험적으로 했을 때 더 다층의 AN 사용은 더 우수한 성능을 냈다는 것이 확인됐대요. 다음은 49개 게임에서 주요 게임에 대한 인간의 성능이 100%라고 했을 때 인간의 성능이 100%라고 했을 때 어, 100%라고 했을 때 벤치마크 결과예요. 이 파란색이 그 DQN 모델을 사용했을 때고 100%가 인간이에요. 그리고 회색은 뭐냐면 베스트 리니어 러너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 능력, 컴퓨터 선형학습을 다른 비교 컴퓨터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회색은 컴퓨터의 또 다른 모델, 상대 모델, 파란색이 DQN 그리고 100%가 인간의 성능이에요. 게임 여러 개 있죠. 가장 잘하는 건 비디오 핀볼. 비디오 핀볼은 인간을 초월하게 잘해요. 100%인데 인간보다 그러니까 25배 정도 잘해요. 굉장히 초월하기 가능하기 힘든 동시 시력과 그런 반응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디오 핀볼을 끔찍하게 잘해요. 인간 잘라 있죠. 끔찍하게 잘하고요. 복싱도 잘하고 브레이크아웃이 그거예요. 아까 핀볼. 비디오 핀볼은 서로 막 땅땅 테이프 테니스 치는 거고 브레이크아웃이 아까 그거 벽돌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보다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회색보다 잘하는 것도 되게 좋다. 그렇죠.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했던 거니까. 뭐 로보틱 아틀란틱스인데 인간보다 못하는 것도 인간 유사한 거. 그렇죠? 70% 60%인데 끔찍하게 못하는 거. 14%대인 것도 있어요. 이미 트랙맨? 그렇죠. 이거 그래서 설명이 나와요. 몬테주머스 리벤지가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몬테주머스 리벤지라는 게임인데 0%. 0% 아주 못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게임 봤거든요. 뭔가 한계, 모든 걸 훈련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능이 매우 안 좋은 게임도 있었다. 뭐가 문제인가? 한게 대부분의 아타리 게임에서 인간과 비슷하거나 좀 좋은 실력을 보여줬지만은 몇몇 게임의 성능은 매우 나빴습니다. 10% 미만이라던가 0%인 것도 있고 특히 그 공인진이 지적해 주신 몬테주마의 복수, 몬테주마스 리벤지라는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약간 여러 가지 맵이 있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무슨 게임이 하는지 약간 탈슬로 같은. 약간 장면이 전환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요즘 게임 같은 경우에는 포켓몬 같은 경우에도 맵이 유기적으로 연속이 되잖아요. 내가 가면은 맵이 계속 롤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지 그걸? 컨베이어 벨트처럼 계속 이동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약간 헬스크롤 게임처럼 연속이 영화는 그렇지 않고 얘가 게임 밖에 벗어나면 다음화면, 저으면 다음화면 이런 식으로 주는데 게임 화면마다 구성이 다르고 기능이 달라요. 동물농장 같은 거구나. 국물들이 안 나와요 모르겠는데 약간 메인 뭐 이제 막 약간 그 UI 맵이 있고 네. 어디 들어가면 어떤 게임하고 어디 들어가면 저런 맞아요. 그러니까 화면마다 이게 요구하는 게 전부 달라요. 심지어 이 맵에서 열쇠를 가져온 다음에 다다음 맵을 가서 열쇠를 꽂아야 돼요. 심지어 너 맵에서 토치를 챙긴 다음에 다다음 맵에 가서 캔들을 켜야 돼요.
진짜 아무것도 느끼고 거야. 인간이면은 그걸 보면은 애가 약간 탐험 약간 내가 사진 넣었나 안 넣었네 내가 넣는 생각했는데 근데 일단 얘가 그러니까 몬테주마 아 그러니까 모험가가 약간 이것저것 이렇게 탐험을 해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예 약간 여러 가지 맵 약간 막 사다리를 타야 되는 것도 있고 낙사도 있고 막 웅덩이가 생각도 없어졌다 어떤 데막 당해 벽대적 몸이 날 물어요 막 그리고 이거 피해야 되고 피를 가져야 되고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핀볼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왜 잘해요? 계속 가만히 핀볼을 내요. 계속 벽볼을 뛰면 내요. 그런데 이거 갔다가 여기다가 아주 과거에 이런 일이 아주 먼 미래의 결과에 나타나죠. 열쇠를 전전전해서 가져온 다음에 이 장애물을 피하고 막 구멍덩이가 구덩이가 생긴 것 없었대요. 구멍이 것도 없었다는 거 피한 다음에 열쇠를 꽂은 다음에 횃불을 켜야 되고 온갖 그 복잡한 일들을 해야 되고 요구되는 기믹이 너무 많아요. 기믹은 뭐예요? 벽돌을 부순다, 탁구를 친다밖에 없었으면 얘는 요구되는 기믹이 자원이 이걸 네. 상황이 켜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심층 계획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계획이라는 거에서 그 과거에는 우리가 그 상태를 평가했잖아요. 그렇지 않고 파일 정책 계획 자체를 평가해요. 여기 계획학습 했었잖아요. 계획학습은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이 계획. 근데 그 중에 하나였던 일종의 정책을 딴 다음에 정책 자체를 그거는 이제 그 뭐지? 그 폴리시 그레이션. 그런가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어쨌든 신중 계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계획 그래서 우리 책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단순 직교행보다는 심층 계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교행 같은 방대한 연습을 통해서 제어 기술 또한 직교행과 같이 방대한 연습을 통해 제어 기술을 학습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학습 능력 중 일부일 뿐이라서 그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직교행은 강학습과 현대적 심층 학습, 딥러닝 방법에 결합 가능성을 아주 효과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방학과 딥러닝을 그 콘볼루전한 CNN을 아주 잘 결합시켰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오늘 벌써 5시예요. 시간 너무 빨리 가는데 아주 좀 네, 많이 나갔네요. 지금 한몇 회냐 이거. 한 3분의 2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5시까지 탁 해보겠습니다. 자, 알파고도 구글 딥마인드 만든 2016년 실버의 연승을 필두로 한 구글 딥마인드 연구소 팀은 지도학습, 몬테카를로 트리서치, MCS, 그리고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강화학습을 또 이용하여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를 만들었습니다. 바둑은 가능한 상태 개수가 약 10 곱하기 10의 172승으로 우주 원자 개수를 아득히 뛰어넘으면 사실 우주 원자 개수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브루트포스나 정상적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상. 또한 바둑은 매 상태마다 취할 수 있는 평균적인 합법적인 이동의 수. 그러니까 다음 N이 빠졌네요. 액션의 가지수가 패스는 보통은 35개 정도가 있대요. 평균적으로. 다음에 내가 두수 수 X. 그런데 바둑은 평균적으로 250까지 한 스테이크 넘어갈 때마다 다음 상태 갈 때마다 250까지 분기가 있는 거예요. 다음 250에 제곱. 해보다 250에 3수. 그러니까 일일이 너무 분기 개수가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좀 약과예요. 이러한 상태 구간의 광대함은 바둑 프로그램이 주는 난관이 아니에요. 넓긴 하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좋은 평가 문제가 많지. 바둑을 볼 때 이 내가 바둑의 형태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체스처럼 말이 유리하다 라고 하기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 형태가 유리한 거 인간도 바둑 프로그램을 가장 어렵다고 하고 전문가들도 이건 불가능하다 말했어요. 최근에도 어떤 전문가가 바둑에 있어서 좋은 평가 함수를 만든 건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 각 스테이트를 주면은 이거 가치를 이벨리ュ에이트하는 함수를 쓰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인간 같은 전문가들한테 주면 내가 지금 크게 어느 정도 유리합니까? 어느 정도 유리한데 왜 그런 겁니까? 굉장히 언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형태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 근데 이거를 컴퓨터한테 인지는 시켰습니다. 형태가 뭐고 이게 집이 뭐고 어떠한 형태가 어떻고 무조건 집이만 또 유리한 것도 아니고 그런 단순히 바둑알이 뭐 만들어 유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 형태를 짜기가. 근데 그게 정말 심각한 난관입니다. 알파고는 딥마인드는 좋은 평가함수는 더 깊은 탐색이 가져올 것 같은 결과에 대해서 비교적 계산하기 쉬운 예측을 제공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깊이에서 탐색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그러니까 내가 알파고는 전탄생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같은 경우에는 경에서 너무 많다. 그러니까 비교적 계산하기 쉬운 예측을 제공해야 돼. 몇 가지 유의한 것들, 대법한 것, 가능성 있는 것들을 위주로 추린 다음에 실현 가능한 깊이, 적당히 너무 깊이 안 들어가도 탐색 중단, 오케이, 이때만 오케이 이러면 적당히 좋은 평가함수를 사용하면 적당히 끊어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깊게 탐색 안 해도 여기까지만 해도 요거까지 시뮬레이션 때, 요 스테이트에 평가 함수를 돌렸을 때 한 요 정도의 결과가 붙는데 그러면 가능한 모든 이 트리서치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이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해줘요. 유명 실현 가능한 게 너무 좋거든요. 안 봐도 알겠다. 그렇죠. 너무 끝까지 안 가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실현 가능한 비해서 좀 더 중요하게 하는데 좋은 평가 함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뒷면 좋은 평가 함수에 MCTS를 적용했습니다. 몬테카를로 트리서치를 아까 사실이죠. 그래서 APB MCTS 그냥 MCTS라 부를게요. APB MCTS 같은 경우 Asynchronous Policy and Value MCTS인데 이거 비동기 정책 가치, 비동기 정책과 가치 그래서 APB MCTS를 사용했어요. MCTS를 변형시켜 만든. 그래서 일반적인 MCTS는 리프 노드 끝에 있는 리프 노드들 제가 레이저 포인트를 리프 노드 마우스 조인도 생각했는데 그 리프 노드에서 사용하는 것이 그 리프노드를 확장할 때 저장된 행동 가치 이걸 확장해요. 그러니까 얘는 확장할 때 행동 가치가 높은 리프 위주로 확장을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높은 것들. 예를 들어 이거 유리하네? 그럼 여기를 위주로 확장시킨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MCTS는. 근데 예, 유리한 수준으로 위주로 확장하지. 근데 알파고에 사용된 APV MCTS는 그렇지 않았어요. 평가가 참고 높은 리프를 확장시킨 게 아니라 SL 정책 네트워크라는 정책 네트워크, SL 네트워크라 불리기 이후에 불리는 13층의 층층 중첩 이 네트워크가 4개가 굉장해요. 이게 어지러지래요.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별도의 네트워크가 4개가 심층 신경망이 4개가 존재해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어쨌든 처음에 등장한 게 1.2로 외워왔는데 SL 정책, SL 네트워크가 뭐 하냐면 얘는 다음에 일어날 것 같은 수들을 계산해 주는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SL 정책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떤 리플을 위주로 뻗어나가는지를 알려줘요. 이거 어떻게 학습시키냐면 이거는 트리력하는데 뒷면이 활용한 건데 이 SL 정책 네트워크가 뭐냐? 3천만 개 정도의 바둑 선수들 인간이 했던 기구를 바탕으로 다음 이 상태에서 다음에 어떤 수가 나올지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 트리에서 각각의 모드가 스테이트예요. 네. 그 스테이트예요. 스테이트가 액션이 그냥 원래 스테이트 액션은 분리시켜 막 분리시켜 아니는데 어쨌든 그냥 최종적인 스테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액션 가진 액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 SL 네트워크는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하나의 노드를 뻗어날 때 이전에 MCTS는 가치가 높은 노드를 위주로 확장해 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SL 네트워크라는 걸 인간의 기본을 바탕으로 학습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네, 인간이라면은 요 다음에 요걸 많이 두더라. 확률은 요걸 할 명령 몇 프로, 그 학습을 인간의 기본 3천만 개를 가지고 얘가 중학생 있었던 거죠. 3천만 개를 가지고 일어날 법한 일을 계산하는 게 SL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음을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 앞에 네. 그 몬테카를로 트리서치 그림에서 네네. 그 스테이트가 그러니까 스테이트만 이렇게 한 이유가 네네. 바둑이 어차피 스테이트만 알고 그래서 액션 안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액션이 안 들어가 있는 액션이 곧 스테이트를 좋아하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였을 때 왜냐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야 뭐라 그러나 힘들 놓고 착수 네. 처음에 업그레이 같은 거 만들 때 네네. 보안하려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액션 써주잖아요. 네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네네. 액션이 고 스테이트를 결정해 버리잖아요. 네. 상한 뭔가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냥 도표를 간략하게 만들면 첫 번째로는 수를 가만히 있을 수 있고요. 턴 넘기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가만히요? 네. 여기 물에 손 넣었어요. 여기 저도 손 넣었어요. 턴 넘기가 있어요. 이동 가능 경우수가 19 곱하기 19 더하기 1이에요. 더하기 손 넘기기예요. 네, 19 곱하기 19 더하기 1.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진짜 할 가능성은 하는 기간이 없잖아요. 두 번째로는 상대 바둑을 먹잖아요. 포석하잖아요. 네. 그 잡은 바둑이 나중에 상대 집을 바꿔주게 됐어요. 근데 턴이 현재 보드판 외에도 내가 갖고 있는 바둑, 상대 잡은 바둑알의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완벽한 MVP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입력에
각 바둑 간의 정보가 몇 번 현재 상태로부터 몇 턴 전에 놓아졌는지에 대한 숫자 정보도 들어가요. 아, 데이터, 우목처럼. 네, 과거 데이터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1수 전에, 100수 전에 넣었던 거예요. 현수, 그러니까 뭐 150수 전에 넣었던 바둑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놓아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러면 MVP가 돼요. 뭐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MVP랑 유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맞지 않아요? 해야죠, 맞죠? 공보에서 더 정보 사용한 거. 그렇죠, 그렇죠. 그 거슬러 갈 수 없다는 점이 있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SL 네트워크는 뭐냐면 액션은 그러니까 생략된 거고 사실은 액션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SL 네트워크는 뭐다. 이 트리 서치하는데 다음 수가 뭔지를 알려주는 확률적으로 알려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얘는 가치를 기반한 게 아니라 SL 네트워크 인간의 기부로 작성한 SL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가지고 이거 뿌리를 벗어난다. 두 번째로는 기존 MCTS 모델들은 리프 노드의 가치를 바탕으로 가치 평가했지만은 APB MCTS는 추가적인 방법을 또 사용했어요. 바로 뭐냐면 13층의 ANN으로 또 이루어진 가치 네트워크. 자, 여기 SL 네트워크. 자, 이번에는 가치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가치 네트워크가 아까 얘기한 바로 이거예요. 가치 네트워크는 뭐냐면 현재 스테이트를 주면은 바둑판 매체 입력하면 뒷면을 했을 때 현재 상태의 가치를 반환. 참고로 이 세이라는 가중치 엄청 많은 가중치인데 이걸 세다로 표현한 건데 이 가지로 V를 만든 거예요. V 자체 함수를 이거를 합시키는 거예요. 근데 얘를 과거에는 주사 던지기 막 시뮬레이션 빨리 해서 나는 스틱 안무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렇지 않았고 얘를 어떻게 결정했냐면 주사 던지기 이득 빠른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한 G 그리고 2위의 가중치 에타 0하고 1 사이의 가중치를 딱 부여해서 가치 함수를 심층신경망을 이용한 가치 네트워크 더하기 주사위 굴리기 빠른 시뮬레이션 통한 이득을 결투는 평균을 낸 것을 가중치 평균을 낸 것을 같이 함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 이게 V예요. VS를 다음 같이 짰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 결과 베타가 당시 0점 우리가 반반씩 탐구했을 때 최고 연결을 보였다고 합니다. 좀 신기하죠?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알파고, 구체적 훈련 방법은, 알파고는 가치 애적 훈련시키는 과정을 두 가지로 분류시켰습니다. 사람 전문가의 바둑 기보를 직업수를 통해 SL 네트워크를 시켰고, 또 이후 훈련이 완료된, 여기서 사람의 기본이 사실 이거예요. 얘는 각 스테이트들이 어떻게 연속적으로 이끌어나가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인간이 바둑이 잘한다면, 그 SL 네트워크가 추천한 대로 두면 어느 정도 바둑 선수들의 인식을 모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미 폭발 구이를 한 이미 쇼을 구이를 한 혹시를 이따 구경으로 가는데 일종의 트랜스퍼러닝 같은 거죠. 네? 일종의 트랜스퍼러닝이랑 비슷한. 그렇죠. 훈련이 한번 해놓고 이걸 이제 그 학습 관련된 경험치를 갖고 또 강화학습을 하기 시작해요. 경사 강화학습을 통해 어뢰 정책 네트워크라는 걸 또 만듭니다. 어뢰 정책을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지 그림 나옵니다. 어뢰 정책 네트워크라는 거를 SL 정책에서 뽑아냅니다. 이미 기본으로 학습시킨 그 어뢰 정책을 통해 정책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상태를 주면은 얘가 계속 플레이를 해요. 이 주면은 다음에 유리하게 줍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걔 뽑아주는데 얘를 아래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자가 수행을 칩니다. 혼자서 막 지들끼리 또 춤을 두게 해요. 이 학습 과정을 통해 가치 네트워크를 기술시킵니다. 뭔 소리냐? 자, 이 휴먼 엑스퍼트 포지션, 휴먼 인간들의 기보를 통해서 이걸 SL 폴리시, SL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지금 요거를 폴리시 그라디언트를 통해 RL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강화스를 이걸 통해 셀프 플레이 혼자서 막 서로 치고요. 그 툴을 통해 이기고 지고 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몬테칼로 트리사 편들을 통해서 막 결과값도 얻어내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 같이 한번 문제예요. 이기고 지면은 요걸 통해 얘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는 RL 네트워크인데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지들끼리 한 컴퓨터 경기 기보를 생성시키는 생성기예요. 기보 생성기예요. 막 100만 판, 500만 판을 계속 생성시켜요. 400만 판을 계속 생성시켜서 이기고 가치가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 가치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보를 통해 알파고 인간의 기본 학습이 아니에요. 인간의 기본을 통해 SL 폴리시 만들고 SL 폴리시를 통해 SL 네트워크를 만들고 SL 네트워크가 지들끼리 계속해서 가동을 주면은 밸류 네트워크를 만들고 밸류 네트워크를 통해 다시 SL 네트워크는 강화가 되고 서로 계속 돌고 해서 인간의 프로그램 아두라는 게임의 감을 잡는 데는 SN을 통해 사용된 인간의 기술을 사용했지만 이후에 셀프 플레이, 자가 학습을 자가를 계속해서 가속을 통해 가치 함수를 학습하고 가치 함수 통해 R을 네트워크 강화되고 그래서 이거 서로 핑핑 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막 제시가 되지 않고 뭐 어떤 방법 사용인지 이런
그리고 사용됐다. 그리고 나중에 퀄리티 러 이것 침투신경, 이것 침투신경, 이것 침투신경이고 마지막으로 롤러 폴리시 두 가지 분리 방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할게요. 네트워크 구조, SL, 어뢰 네트워크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1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출력은 19곱하기 19의 바둑판이 각 지점에 대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SL 네트워크는 현재 바둑판의 상태를 입력하면 다음, 다음에 돌이 놓일 위치, 각 19번 19 있으니까 각 칸에 다음에 돌이 위치할 확률을 소프트웨어에서 딱 뽑으면 그러니까 통과 확률이 이기겠죠? 그러니까 확률이 딱 하늘로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상대가 돌이 놓을 곳. 그럼 확률이 쭉 나오는 거예요. 약간 이게 딱 서치하면 나오듯이. 단, 아래 같은 경우에는 노아의 바둑돌에 색이 이연속 추가됩니다. 검정을 맞지. 셀프 플레이가 있죠. 아래는 근데 처음에 그 기본을 통해 부족합니다. RL이 SL. 죄송합니다. 그럼 SL이라고 했는데 원래 단 아니, 여기 쓰인 게 맞아요. 맞아요. 네, 쓰인 게 맞아요. 아래는 혼자 그러니까 아, 셀프 플레이 맞아요. 아래는 혼자 바스에 이진수 추가됩니다. 입력은 19 곱하기 19 곱하기 48. 요 바둑판에 19 곱하기 19 내가 48이 뭐냐? 48 이런 거예요. 48의 특징이 48개가 포함되어 있는 상타에 대해 일단 점유 여부, 인접한 바둑돌의 개수, 인접한 상대 바둑돌의 개수, 바둑 모을 때 포획 가능한 돌의 수, 그다음에 지 돌이 놓인 얼마나 우리 경과되었는지 등 온갖 정보들이 41칸에 대해 칸마다 19 곱하기 19 곱하기 48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요거 구호하는데 이해는 갔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적인 입력을 해봤는데 별로 성능이 안 났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지듀얼 러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저희 했던 건데 레슨에서 그 처음에 들어갔던 거를 이제 뒤에다가 하나 더 넣어주잖아요. 이렇게 네, 건너뛰어서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약간 이제 초반의 정보랑 그걸 프로세싱한 정보가 같이 들어가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서도 완전 프라이머리하게 그냥 어떤 칸에 어떤 돌이 있느냐의 정보가 들어간 것 동시에 그걸 이제 프로세싱을 함으로써 나오는 주변 돌과의 뭐 어떤 관계 같은 정보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약간 레지듀얼 러닝을 어차피 해야 그쵸. 되는데 그걸 미리 대신 해줬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인간보다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알아보려면 엑셀 같은 거 쓰면요. 그래서 이 버전 알파 제로, 이 버전 알파 제로는 이 48개 버전 줄어들어요. 네, 좀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거 뺐을 것 같긴 해. 그래서 이게 줄어들고 너 말면은 ANN은 뭔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실제 이세돌 같은 경우에 실제 대고 둬야 돼요. 그거는 무한히 생각할 수 있다면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MCTS 같은 경우에는 뭐 해야 되냐면은 내가 정리를 두고 있으면 다음 횟수가 뭔지 또 그 다음 횟수가 뭔지를 매번 RL 네트워크, SL 네트워크를 통해 다음 수 구할 수 이게 다음 수를 알려주는 애들이잖아요. 이거는 너무 비싸요. 오래 걸려요. 실시간으로 막 며칠 학습하고 이거를 실시간 경기에서 이걸 다음 브랜치를 뻗어나갈 것들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기에서는 중간에 알고리즘 여기 롤아웃 폴리시 별도로 학습합니다. 얘는 뭐냐면 사람들과의 대결에서 선별한 800만 개의 기보만 출연해서 이동 정보를 바탕으로 이 상태에서 뭐가 나올까 아주 짧고 빠르게 금방금방 알려줄 수 있는 시뮬레이션 이거는 SL 폴리시 네트워크의 간략한 버전이에요. 약간 휴리스틱 좀더 얇은 좀 트렌드 나겠고 연산명도 얼마 안 되는 가벼운 거를 하면서 그냥 다음 수가 뭔지만 금방금방 출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벼운 주사위 던지기 알고리즘 만듭니다. 실제 상가 대구에서 SLRL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다음 수를 예측하기에는 너무 생각보다 느려요. 학원에서 학습할 때 집에 가서 24시간 컴퓨터 올리면 그때 학습할 때 쓰는 거고 상가 대구할 때는 주사위 던지기 알고리즘이랑 경량화된 걸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학습할 때 얘들 쓰네. 근데 경량화된 주사위 던지기 네트워크는 1초에 약 1000판, 1000개의 순간이요. 1000개의 판을 시뮬레이션 할 정도로 아주 빠르게 일주일에 1000개 정도의 판을 매우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파고의 성능,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우주박사가 온갖을 써서 어떻게 되냐? 예. 시간 없습니다. 빨리 할게요. 2015년 유럽 아동 챔피언 한후이 2단을 상대로 이게 단이 낮은 이유는 이게 특정 단이 있다면 그 실시간 모든 게 아닌 게 아니라 뭐 이 단을 받은 다음에 그 순간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게 유럽 쪽이니까 좀 별도 돌아가더라고요. 그 유럽에서 막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서 단이 낮은 건 실제 설력은 2단은 아닌데 어쨌든 판후이 같은 경우에 5승 0패로 알파고의 전승을 거뒀어요.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간 프로그램 상대로 이전 인간 프로기사한테 세트도 안 됐어요. 예, 컴퓨터 바둑이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체스는 이긴지 모르겠지만 바둑은 못 이겼어요. 이게 첫 승이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주 기억나요. 이게 2015년 세계 바둑 챔피언에
18번 등급 이상을 구단 상대로 4승 1패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패는 인간이 알파고를 상대로 유일하게 마지막 경기예요. 네, 마지막 경기예요. 자, 그리고 2017년 당시 세계 랭킹 1위였던 커제레스 구단을 상대로 3번의 비공개 대국, 5번의 상당 여러 명의 가수기사들이 돌아가면서 동시에 상당 정도 이거 그 돌아가는 거 그러지 않고 여러 명 대 알파고 한 명. 그래서 여러 명이 오를 해도 단체전을 해서도 3번, 5번의 경기도 모두 알파고가 완승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민간 바둑 여러 관습들을 전면적으로 제공하는 기회가 3대 3점이라는 게 있대요. 예를 들어 3,3의 그 세계 연속으로 있는데 과거에는 한 칸을 위에 놨었는데 인간 관습상 이건 너무 실리적이다 안 좋다. 그래서 세계 연속으로 안 놨었는데 알파고는 그냥 닥치고 묻지도 하지 않고 세계를 놓는 것 때문에 바둑의 기조가 아주 국룰을 외웠던 것이 많이 바뀌었죠. 알파고의 이런 왜냐면 사실 인간이 초반에 세수가 이후의 수들의 성질에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알파고라는 좀 더 인간의 지능을 어떤 부분에서 좀 초월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간 그전에서 얻을 수 없었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배움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알파고 요즘 바둑 기사들 잘 두는지 못 두는지 판단하는 게 그러니까요. 알파고 기수랑 몇 퍼센트 네, 알파고 같이 한번 보잖아요. 알파고는 기본적으로 VSB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판에 승률을 항상 예측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네, 항상 이게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쵸. 어떤 분에서 저는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고 100% 나왔어요. 이거 천재소녀. 맞아요. 그 논란 생겼잖아요. 예. 그 부정이 부정행위였던 걸로. 너무 알파고가 너무 유사하면 안 돼. 알파고를 피해라. 그래서 이세월 vs 알파고 이 대구 장면이 아주 유명하죠. 이 사람 막 앞잡이라 했어. 사람도 알파고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 무슨 호텔에서 지는 거고요. 그래서 자 빨리 해봅시다. 네,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니다 하나 더 생각할게요. 그냥. 알파 제로는 간단합니다. 이 알파고는 집어스 썼잖아요. 근데 집어스 안 썼어요. 오직 인간의 기본 따윈 쓰지 않겠다. 그리고 인간의 인위적인 선별, 막이 주사위 굴리기 그딴 거 안 쓰겠다. 오직 바둑 자체를 내가 처음 하겠다. 그래서 알파 제로는 사람과 관련 어떤 데이터 게임 규칙 외에 어떤 수준을 사용하지 않고 주사위 알고리즘 또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빠르게 시행한 거 있잖아요. 뭐 쭉쭉쭉해서 결론까지 보고 일주일 한번 그것도 사용하지 않았고 알파고 제로는 하나의 통일 네트워크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뭐 RL, SL 뭐 같이 한번 분리시키지 않고 입력으로는 19번에 19번에 17 줄어들어 있다가 48이었는데 그 차원을 입력하고 출력과 반응판 위치에 따른 각 이동 확률과 현 상태의 승리 확률 그러니까 하나를 합성시킨 거예요. 이동 확률과 V를 총 두 가지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저와도 한번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탐판의 게임이요. 최신 가능치 P와 현재 최고 정책과 첨판 때마다 현재 정책이 최고 정책인들 최신 정책과 과거에 갖고 있던 정책과 비교를 시켜요. 그래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면은 수정해서 네트워크 가중치를 바꾸고 프리뷰 뭐 구체적인 구현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진짜 순수한 지도학습 없이 바둑만 이겨서 어떻게 했냐? 알파고 제로 그리고 알파고 제로 지도학습 전혀 없었던 거. 그리고 항을 상대한 알파고 이세돌을 상대한 알파고 각각을 토너먼트를 경기를 시킨 거가 엘로 레이팅 막 피파 랭킹도 이거고 테스트 랭킹도 이 엘로 레이팅 쓰는데 엘로 레이팅 결과가 알파고 제로가 4,300 하누이 버전 알파고가 3,100 그리고 이세돌 상대 알파고가 3,700 큰 차이가 나죠. 이 정도 차이는 알파고 제로가 다른 알파고 버전을 100% 가방을 이길 수 있는 정도 차이고요. 실제 알파고를 상대한 이세돌 상대 알파고 알파 제로 인간의 지도가 전혀 없이 상대하는 거 두 번 게임했을 때 알파고 제로가 100승 0패로 완전히 승리했어요. 영국팀은 알파고 제로의 ANN의 자각습이 아닌 사람의 바둑기고 16만 3천 16만 개와 의 3천만 개 위치 데이터 바탕으로 알파고의 그 모델 자체에 그러지 말고 지도학습해보자 인간의 기본 넣어보자 불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알파고가 겨루게 해봤더니 인간의 기본을 사용한 모델을 겨루었더니 초반에는 인간의 기본을 사용한 것이 지도학습을 사용하지 않은 모델 알파고 제로보다 더 강했지만 하루 이상 학습한 이유는 지도학습 모델 알파고 제로 따라오지 못했다. 이는 알파고 제로가 전통적 인간 바둑기사가 두는 방법 외에도 새로운 수를 암시했고 이것이 결정적인 성능 차이를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도학습이 인간이 갖고 있는 영향을 초월하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고 알파고 제로의 의미 여기까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알파고 제로는 수상 강학습의 간단 형태 MTTS, 심층 AN을 결합하면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백미지만 있어도 인간 데이터의 지도학습 없이도 사람의 능력을 초월할 수 있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쵸. 이후 딥마인드는 알파 제로 아니에요. 알파 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알파 제로는 받지 않고, 패스, 쇼기 등 게임의 사전 정보 없이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각각 단지에 현존하는 최강의 게임 알고 있는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각각의 성능이 이래요. 이게 위에 있는 게 알파고, 알파고가 압도적 이기죠. 100일 경우, 효율 경우에 뭐, 어쨌든 알파고가 압도적입니다. 프로색이 알파고입니다. 프로색이 알파고는 압도적 이깁니다. 압도적으로 이기고, 알파 제로입니다. 쇼에서도 보이고 고에서도 있고 체스에서도 스톱푸시라는 유명한 체스가 있는데 원식이. 압도적으로 이기네요. 왜냐면 쇼게 기존에 있던 엘모라는 프로그램의 성능이 네, 장기인데 일본에서 일본 시장이에요. 달라요. 모두 일본어서. 어쨌든 압도적으로 이겼다. 그리고 개인 하나 써올 수 있는데 이거 광고 맞춤 써야 되는데 저희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거 감사합니다. 네.